교수님 저 어저께는 또 그만 제가 라면을 먹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렐린, 렙틴 뭐 이런. 그렐린, 렙틴 같은 식욕 호르몬의 문제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선생님 너무 천사시다. 예,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요. 성장 호르몬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나오는 겁니다. 사실 그게 빨리 떨어지는 사람들은 나이살이라고 해서 주름이 많이 생기고 피부에 뭐 기미가 끼고 검버섯이 생깁니다. 대화 들으면서 성장 호르몬 주사 맞으러 가야 되겠다. 아, 네. 이런 생각이 맞아요. 바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게 좀 의사 중에 의사라고 생각하는 내과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또 그것도 세브란스에 계신 선생님을 모시고 또 우리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안철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잠깐 소개시켜 주시죠. 저는 이제 강남 세브란스 내분비내과 교수로 있고요. 내분비내과라는 게 이제 호르몬을 다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당뇨병이라든지 뭐 고지혈증 여러 가지 호르몬 질환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교환 교수로 갔다 오고요. 뭐 여러 가지 연구 업적도 많아서 연세의대 또 우수 교수상도 2번 받았습니다. 저희 이제 대멘톡이 이런 유튜브입니다. 이제 웬만하신 분들은 이제 안 모시고요. 보시면 선생님께서 도파민 밸런스, 불멸의 호르몬, 뭉크씨 도파민 과잉입니다. 이런 책들도 집필해 주셨고요. EBS의 명의, 생로병사의 비밀 등 명의로 출연하셔갖고요. 사실 알고 계신 분들 그리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아마 치료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다고 봅니다. 국내 당뇨병 그리고 호르몬 분야의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분이신데요. 오늘은 이게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호르몬이 만든다라는 책을 이게 사실은 8년 전 책인데 이게 이제 중고 시장에서 암암리 10배 이상 팔린다는 예. 그런 얘기가 돌아서 선생님이 안 되겠다. 이걸 좀 내가 다시 현대판으로 최신 지식을 함께 해갖고 써줘야겠다 해갖고 내신 이 책을 가지고 선생님과 한번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사람들이 이제 호르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아는 분들은 없거든요. 근데 평생 우리가 분비되는 호르몬은 거의 뭐 차 한 숟갈 정도뿐이 안 되는 적은 양인데 저는 그게 사실 우리 몸의 실제적인 지배자라고 생각합니다. 호르몬이 한 몇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선생님 사실 알고 있지만 네. 제가 가서 몇 가지나 있나요, 선생님? 한 4,000가지 정도 있어요. 계속 호르몬에 대한 지식들은 넓혀지고 있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위고비라든지 새로운 또 호르몬 약들이 나오면서 뭔가 이거를 개정 정보판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선생님 이 책을 보니까 4가지 정도의 중요한 호르몬을 중심으로 물론 다른 호르몬도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 4가지 호르몬을 알려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호르몬이 저는 이제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그림 맞추기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맞출 때 작은 그림부터 맞히는 사람들은 그림을 맞추기 힘들고요. 근데 큰 그림 조각부터 맞히는 사람들은 그림 맞추기 게임을 성공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4,000가지나 되는 호르몬이 있지만 4가지 정도 되는 대장 호르몬이 있습니다. 주식도 대장주가 있고 아파트도 대장 아파트가 있는 것처럼. 대장주, 대장 아파트 그러니까 딱 와닿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제일 큰 호르몬이 뭐 인슐린, 2번째는 성장 호르몬, 3번째는 멜라토닌, 그리고 이제 4번째는 옥시토신인데요. 옥시토신은 조금 일반인 분도 많이 모르실 것 같은데 중요한 호르몬인가 봐요. 아마 생물학 시간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옥시토신이 자궁 수축 호르몬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하고 자궁이 수축돼서 이제 어머니가 되는 건데요. 그런 생물학적인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옥시토신은 정말로 모성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호르몬으로 되어 있고요. 사랑도 요즘 사랑도 예를 들면 아가페정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기부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옥시토신 호르몬이 수치가 높습니다. 여기 4가지 호르몬이 막 서로 연결돼 있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죠. 4가지 호르몬은 4가지의 기둥으로 생각하고요. 그 사이에 자잘한 어떤 호르몬들이 이제 거기에 채워주는 것이 호르몬의 생태계의 균형을 맞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젊다고 하는 거 건강하다는 것은 신체적인 건강도 있어야 되지만 정신적인 건강도 있어야 되고요. 사회적인 또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체적인 건강은 예를 들면 인슐린이나 성장 호르몬이 관여한다면 어떤 정신적인 건강은 멜라토닌이 관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인 건강은 옥시토신인 거죠. 다 호르몬에 다 역할이 있네요. 예, 뭐 최근에 보면은 고독사라든지 고령화가 되면서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했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소통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옥시토신 호르몬이 중요하고요.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 내가 예를 들면 국어가 부족한지 영어가 부족한지 하는 것처럼 나의 어떤 건강의 부분이 부족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맞는 호르몬을 갖다가 우리가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이제 가만히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얼굴을 살펴봤는데 되게 젊으세요.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 혹시 메이크업 하셨나요? 선생님? 메이크업했습니다. 아니 이제 너무 젊어 보이셔갖고 굉장히 피부도 좋으시고 선생님 뭐 머리도 숱도 되게 머리숱은 많은데요. 네. 근데 이게 외적인 젊음도 중요하지만 내적이잖아. 내적인 건강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주름이 안 생기고 피부가 탱탱하고 이러면 젊다, 건강하다 얘기하지만 저는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은 내적인 건강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우터 말씀입니다. 뷰티는 이너 헬스에서 시작되는데 그 이너 헬스가 바로 호르몬이라는 겁니다. 너무 멋있어요. 아우터 뷰티는 이너 헬스에서 시작한다.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요즘에 사람들은 다 이제 젊음도 원하고 건강도 원하는데 호르몬의 핵심적인 지식을 알아야지 네. 이걸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 4,000개 다 알면 교수님이 되는 거겠지만 근데 저희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대장주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충분하죠. 예. 뭐 하나하나 좀 듣고 싶은데요. 일단 인슐린. 네. 인슐린은 많은 분들이 그냥 당뇨병 아닐까요? 뭐 이렇게. 인슐린 그러면은 이제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 당뇨병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호르몬은 하나의 호르몬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요. 또 한 가지의 기능이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콜라보레이션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혈당을 갖다가 결정하는 호르몬을 갖다가 8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혈당을 결정하는 8가지 악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8가지 빌런들이 바로 이런 인슐린만 있는 게 아니라 근육 호르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욕 호르몬. 당뇨병 환자들이 이제 예를 들면 교수님 저 어저께는 또 그만 제가 라면을 먹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렐린, 렙틴 뭐 이런. 그렐린, 렙틴 같은 식욕 호르몬의 문제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 너무 천사시다. 예,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요. 또 요즘 최근에 얘기하는 지방에서도 호르몬이 나와서 아디포카인이라고 하는 지방 호르몬도 있고요. 또 이제 신장에서도 나오고 간에서도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혈당이라는 이 하나의 현상이 혈압이라는 하나의 현상도 기량 호르몬과 그다음에 상보적인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결정되는 거거든요. 네. 최근에는 그 소장 호르몬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위고비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우리의 생체 현상도 여러 가지 호르몬의 작용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하나의 호르몬이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지만 제가 별명을 지었는데요. 비만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왜요? 인슐린이 올라가면 사람이 비만해지고요. 또 인슐린도 그렐린, 렙틴처럼 식욕과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멀티 플레이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슐린이 만약에 올라가면요. 혈당도 떨어지면 또 콜레스테롤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인슐린의 호르몬의 별명은 혈관 청소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 책에서 가장 좀 확 꽂히는 단어가 혈관 청소부였는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부검할 때마다 혈관이 죽상동맥경화 때문에 많이 막혀 있는 걸 네. 뭐 뇌동맥부터 네. 전부 다 보는데 이거를 청소하려면 사실 방법은 하나 있어요. 술만 먹는 알코올 중독자들은 네. 혈관이 뻥뻥 뚫려 있긴 해요. 근데 술 때문에 죽죠. 근데 네. 또 간이 나빠지기도 간이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네. 그럼 선생님 혈관 청소부인 인슐린을 알면 혈관이 좀 더 깨끗해지겠네요. 그렇죠. 인슐린 자체를 갖다가 잘 만들게 되면 혈관이 깨끗해지고요. 또 인슐린이 잘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호르몬의 운동장은 혈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혈관이 잘 개통되고, 즉 유 교수님 말씀처럼 혈관의 흐름이 좋아야 결국은 이제 인슐린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린은 혈관 청소부라는 게 이거 선생님이 고르신 건가요? 네. 역시 바로 딱 와닿고 좀 좋았고요. 선생님 여기 두 번째 파트에 성장 호르몬 얘기하셨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성장 호르몬은 사춘기 때 나오는 거 아닌가요? 하고 물어볼 것 같은데 네. 아니죠. 아니죠. 성장 호르몬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요. 성장 호르몬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성장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엄마 뱃속에서 멜라토닌이 처음에 등장하는 호르몬이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2배째, 4배째, 8배째 커져야 되니까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요. 두 번째 나오는 호르몬이 성호르몬이거든요. 그때 그 사춘기를 우리는 미니 사춘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대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의 카니발 시대가 열립니다. 예를 들면 성호르몬 말고 성장 호르몬이 10대쯤 되다가 20대부터는 이제 도파민이라든지 코티졸 같은 감정과 관련된 호르몬이 생기고요. 40대는 이제 이런 인슐린,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이 다 생겨서
결국 이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시기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 시기별로 이 성장 호르몬이 갖게 되는 기능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10대 때는 우리가 키가 크고 체격이 커지고 이런 거 역할을 하고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성인이 돼서 성장 호르몬이 피크를 찍은 다음에 이제 10년에 14.4%씩 감소하거든요. 점점 감소한다는 예, 거죠. 감소해서 60대 정도 되면 절반 정도뿐이 안 되고요. 70대가 되면 20% 정도 되는데 사실 그게 빨리 떨어지는 사람들은 나이살이라고 해서 주름이 많이 생기고 피부에 뭐 기미가 끼고 검버섯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왜냐하면 콜라겐이라든지 피하지방 같은 것들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런 게 자라나고 좀 하려면 성장 호르몬이 필요한데 그렇죠. 근데 주름살 같은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주름이 깊게 패이고. 저 요즘에 눈가에 주름 생기는데 선생님 한번 뵈야겠네. 네. 그렇군요. 예, 예. 그럼 성장 호르몬도 나이가 들어서 굉장한 역할을 있기 때문에 이게 소홀히 할 수 없는 호르몬.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4대 대장주 중에 꼭 포함돼야 되는. 예, 저는 그걸 갖다가 회춘, 뭐 청춘의 묘약이라고 부릅니다. 회춘, 청춘의 묘약. 묘약. 예. 야.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근육량은 줄고요. 근감소증이 되고요. 지방이 늘어나기 때문에 체형이 바뀝니다. 근감소증 되면 또 혈당이랑도 문제가 생기고 그쵸, 왜냐면 다 연관이 있는 거네요. 근육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혈당과 혈압을 떨어뜨리니까요. 성장 호르몬도 참 중요한 거군요. 세 번째 대장주 네, 예. 멜라토닌. 예, 예. 멜라토닌은 아마 그 약으로도 아마 외국 자주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외국에서는 팔잖아요. 되게 이제 식물성 멜라토닌. 식물성 멜라토닌. 그런데 이것도 4대 대장주 안에 들어가네요. 물론입니다. 멜라토닌이 이제 70대 같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갱년기도 제1의 갱년기, 제2의 갱년기, 제3의 갱년기가 있는데 선생님 이거 재밌었어요. 제일 갱년기는 뭐예요? 제1의 갱년기는 성호르몬이 떨어지는 시기고요. 우리가 성호르몬이 떨어지면 다른 호르몬으로 대체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왜 현금이 부족하면 뭐 은행에서 돈을 찾거나 집을 팔거나 이런 것처럼 성호르몬이 부족하면 성장 호르몬을 갖다 써야 되는데 그게 또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제2의 갱년기고요. 네. 성장 호르몬이 떨어질 때 또 멜라토닌으로 갖다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제3의 갱년기가 돼서 멜라토닌이 정말 중요하네요. 그렇죠. 멜라토닌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단세포 있잖아요. 더욱 유수님은 잘 아시겠지만 아메바 같은 또 멜라토닌이 있고요. 식물도 멜라토닌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부르는 그런 예. 거에 지구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호르몬이 멜라토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그렇게 보면 만병을 관리하는 이기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멜라토닌도 똑같습니다. 아까 인슐린을 갖다가 제가 혈관 청소 호르몬이라고 얘기했듯이 처음에 멜라토닌이 발견된 것이 유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파충류나 양서류가 잠을 잘 때, 겨울잠을 잘 때 피부 색깔이 변해서 이거는 멜라닌 세포와 관계 있는 호르몬이라고 이름을 잘못 지었습니다. 맞아. 본질은 수면 호르몬인데요. 사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브레이크 타임 그 식당에 가면 청소하듯이 잠을 자는 동안 멜라토닌이 나와서 우리 몸이 청소가 되고요. 노폐물이 없어지고요. 또 멜라토닌이 또 나오는 사람들은 NK세포, T세포,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이거 그래서 캔서 잡는 세포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때 코로나 잘 걸리는 사람들 보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떨어져 있고요. 또 멜라토닌 호르몬이 혈당하고 혈압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아침에 와서 교수님 저는 아침도 안 먹었는데 왜 혈당이 올라가 있습니까? 공복 혈당 높은 사람들이 그런 있거든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검사해 보면 멜라토닌이 부족합니다. 멜라토닌의 기능도 수면, 피부, 최근에 또 멜라토닌 화장품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대사에 관련된 작용도 하고요. 면역과 관련된 작용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 하나가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다양한 영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대장주에 들만한 호르몬이네요. 맞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잠깐만 인슐린 이건 너무 중요하고 성장 호르몬 들어보니까 너무 중요하고 멜라토닌은 만병을 이기는 비책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번째 옥시토신. 네 번째가 옥시토신입니다. 근데 옥시토신은 수유, 그다음에 자궁 수축 뭐 이런 거 위주로 배웠는데 이게 왜 4대 대장주 안에 들어가나요? 왜냐하면 이제 옥시토신이라는 게 사회적인 관계를 갖다가 촉진시키기도 하고요. 또 사회적인 관계나 스킨십이나 그게 이제 정신적인 스킨십도 옥시토신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근데 사랑의 호르몬이고 또 어떤 사람은 바람기의 호르몬이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선생님. 옥시토신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이 바람을 많이 핀다. 옥시토신 수용체에 돌연변이가 있으면 네, 예. 이제 바람을 많이 핀다 네, 이런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옥시토신은 어떤 하나의 나의 자식이면 자식 아니면 나의 남편이면 남편 어떤 내가 그 사람한테 커미트먼트 할 수 있는 디보션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어떤 정절과 기여와 충절을 지키게 하는 호르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어떤 여성을 보고 반해고 확 불타오르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호르몬이 아니라 그의 호르몬은 이제 도파민인 도파민이고 호르몬이죠. 예. 우리가 뭔가 오랫동안 아내와
동지애를 느끼면서 이제 인생을 함께 나가는 그렇죠. 전후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랑이라는 감정도 이 여러 가지 서너 가지의 호르몬의 물감으로 그려낸 수채화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멋져? 그래서 이제 한 사람 각각의 사람들마다 사랑의 결이 틀리고요. 같은 두 사람 간이 하더라도 사랑의 감정이 틀려집니다. 도파민 같은 호르몬은 호감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첫눈에 반한 사랑, 도파민이잖아요. 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예, 근데 도파민이 호감 호르몬이라고 제가 부르는 이유가 4분 안에 저를 처음 봤지 않습니까? 저 호감 생겼어요. 그럼 도파민 나온 겁니다. 근데 만약에 도파민이 안 나오시면 네. 유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비호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진짜 옥시토신 되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호르몬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외롭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또 이제 부부간에도 또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자식들한테도 버럭 소리 지르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고독사 이런 거 예. 많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오늘 부검 3건 했는데 예. 오전에 예. 고독사가 한 건 있어서 선생님 그러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혹시 옥시토신이 주나요? 옥시토신도 줄고요. 예전에 옥시토신 스프레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옥시토신을 갖다 인위적으로 줘서 만들어 보자는 건데 호르몬과 비타민의 차이점은요. 비타민은 내가 만들 수 없어서 먹는 게 비타민이고 호르몬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도 아시지만 내 몸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게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비타민 D는 우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호르몬 D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네. 비타민 C는 우리가 못 만들기 때문에 비타민 C인데 설치류는 비타민 C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설치류는 비타민 C가 아니고 호르몬 C가 되는 거죠. 그렇네요. 비타민이라 부를 이유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거죠. 비타민이나 호르몬이나 다 같은 생체 내 현상을 조절한 화학 물질인데 내가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야, 호르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뭐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선생님한테 들으니까 더욱더 중요하다는 걸 느껴지는데 그러면 선생님은 보통 호르몬이 많이 부족한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네. 제가 생각에 이 4대 이 중요 대장주가 부족한 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슐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뇨병만 생각하지만 비만도 있고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대사증후군, 우리가 말하는 성인병의 종합 세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인슐린 부족한 사람들은 당뇨병만 걸리는 게 아니네요. 다 걸리는 거네요. 선생님 말씀에. 그러니까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면 혈관 청소가 잘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동맥경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인슐린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당뇨병 환자들 검사를 해보면 인슐린이 2배, 3배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저항이 있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환자분들은 저는 왜 인슐린이 높은데 이렇게 저항성이 높나요? 그러면 IQ는 좋지만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항성이 문제거든요. 예, 그거 선생님 제가 써먹어도 돼요? 예. 딱 와닿는데.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명의를 찾지 말고 네. 명 환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명 환자가 예, 돼요. 그래서 명의 누가 이거 잘 고친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호르몬을 갖고 내 몸에 100명의 의사가 있으니까 내가 잘 관리하면 생활습관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당뇨 같은 경우도 꼭 대사증후군도 어떤 의사를 찾아간다기보다는 이 책을 읽으시고 이제 자기가 그런 생활습관을 갖다 고쳐나가면 분명히 호르몬의 균형을 찾고 그 다음에 당뇨병 대사증후군을 우리가 이제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슐린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일 중요한 게 식사인가요? 저 인슐린과 관계된 거는 식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식사, 나쁜 식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싼 음식이 좋은 음식은 아니고 사실은 이제 당지수라고 해서요. 예전에는 칼로리만 갖고 생각을 했지만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이 결국은 호르몬의 균형을 깨뜨리거든요. 여러분들 왜 같은 강수량이라도 순간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강남이 물바다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단위 시간 동안에 빨리 혈당이 올리는 음식이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라면보다 백설기가 더 빨리 올립니다. 그렇게 따지면 당지수 측면에서는 백설기가 더 안 좋은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음식에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을 보게 되면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는 애들은 성적이 안 좋잖아요. 거꾸로 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1주차 때는 여러분들이 식사에만 신경을 쓰라는 거죠. 인슐린만 신경을 써서 내가 거기에 대한 관성을 갖고 거기에 타성을 적게 하고 그 습관을 유지한 다음에 다시 2주차 때는 성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사주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네.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여기서 써주신 것 중에 이제 인슐린 호르몬에 좋은 식품, 안 좋은 식품이 있습니다.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직접 책을 보셔야 되는데 한 가지만 알려드리면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빵, 과자, 케이크는 누가 봐도 인슐린 호르몬에 좋지 않은 거고 인슐린에 좋은 거는 유제품. 제가 아침마다 아침 대신 먹는 저지방 요거트 또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저녁 때 꼭 한 끼에 먹는 생선류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어서 근데 제가 부침개나 튀김은 좋아하는데 수박도 좋아하고 알고는 있지만 근데 그런 걸 좋아해서 먹을 수도 있지만 그 환자분들 그래요. 교수님은 좋은 음식만 먹습니까? 아주 도전적으로 물어보시는. 선생님 수박 안 드세요? 저도 먹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동창들 만나서 술도 먹을 수 있고 그렇지만 제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는 평균 당지수를 생각하자는 거죠. 그렇죠. 나쁜 걸 먹으면 물타기를 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나쁜 걸 먹었으면 내일부터는 또 2, 3일 정도 좋은 걸 더 많이 먹고 어차피 호르몬의 관리는 단거리가 아니고 마라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당지수를 알게 되면 평균 당지수를 알아서 가끔 어떤 때는 내가 또 나를 위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나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거죠. 인슐린은 좀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또 이해가 되는데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환자는 선생님이 만나신 임상 환자 중에선 어떤 스타일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어릴 때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시기별로 호르몬이 중요하니까 외소증이 생기고요. 선생님 또 너무 과잉이면 또 문제가 되는 이제 경우가 있죠. 거인증이 생기죠. 그렇죠. 거인증. 그다음에 이제 또 성장판이 다쳤을 때 많이 생기면 아크로메갈리라고 해서 발단비대증. 발단비대증이 생겨요. 몇몇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 보면 배우분들 예, 옛날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이 말단비대증의 문제는 외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이제 암도 잘 생기고요. 그렇죠. 대장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은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 그래서 이제 호르몬은 과유불구의 원칙이 존재한다는 거죠. 네, 저 여기 앞에 호르몬의 원칙이 3가지가 있는데 네. 그중에 첫 번째 과유불급의 원칙.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고 그 두 얼굴을 갖고 있고요. 제가 이제 항상 하지만 세상에 좋은 호르몬도 없고 나쁜 호르몬도 없다. 어떻게 쓰이냐, 과잉이냐, 그렇죠. 그냥 또 상호,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균형은 한 호르몬의 어떤 범위의 균형도 있지만 호르몬은 항상 짝꿍 호르몬이 있거든요. 같이 어떤 거를 도와주는 호르몬도 있고 반대의 기량적인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호르몬과 부정적인 호르몬이 또 균형이 또 중요하거든요. 균형 중요하고요. 성장 호르몬이 나이가 들면 찐다고 아까 말씀하실 때 뭐 60대가 되면 50%, 70대가 되면 20%인데 성장 호르몬이 주면서 우리가 노화가 급속히 오게 되고요. 또한 그러면 노화의 원인이 성장 호르몬이 주요한 거네요. 예, 그래서 제가 청춘의 묘약이라 불렀던 것도 그 이유고 또 성장 호르몬이 제일 중요한 건 뇌세포의 재생도 성장 호르몬이 작용을 하거든요. 환자분 중에서 성장 호르몬이 좀 동년배보다 저하된 분들은 외모도 좀 더 노화되고 인지에도 예, 조금 인지 기능 장애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동창회 가면 그 친구들이 인사하죠. 담임 선생님 온 줄 알고. 아니 제가 옛날에 정준호 씨인가 동창회 봤는데 정준호 씨만 혼자 젊어요.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잘 유지하면 혼자만 정준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젊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젊다는 게 우리가 이제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영어처럼 다른 사람 다 늙어가는데 젊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결국 건강하게 늙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책에도 썼지만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고 호모 헌드레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00살까지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제2의 직업도 생각해야 되고요. 제2의 건강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서 저는 호르몬의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육을 키우면 성장 호르몬도 늘어나나요? 그렇죠. 근육을 키우면 성장 호르몬도 늘어나고 성장 호르몬이 늘어나면 근육이 좋아지고요. 근데 성장 호르몬을 갖다가 이제 분비를 억제하는 인간의 행동이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성장 호르몬이 떨어져요. 근데 또 잠을 못 자면 성장 호르몬이 떨어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기 위해서는 운동 많이 하고 잠을 푹 자야 되고 멜라토닌으로 이어지네요 또. 그 멜라토닌 성장 호르몬이 이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코티졸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또 떨어뜨리고. 스트레스 안 받고 운동 열심히 하고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는 네. 그게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임상적으로는 성장 호르몬에서 부족하신 분들 보면 많이 늙어 보이고 약간 머리도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도 이제 좀- 이 내분비내과 의사들은 관상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요? 네. 4,000가지 호르몬을 다 검사할 수는 없으니까 저 사람은 어떤 호르몬이 부족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탈모도요. 예를 들면 남성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은 M자형 탈모가 되고요. 주변 머리가 없는 사람들은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요, 선생님? 스트레스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원형 탈모가 생기고 성장 호르몬에 문제가 있으면 전반적인 탈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의과대학 교수들도 밥 먹다가 더 잘 아시겠지만 교수 식당에서 정신과 교수가 오면 피하거든요. 저 사람이 밥 먹다가 설마 나를 또 저희 내분비내과 의사들이 가면 피합니다. 저 사람 관상 보면서 내 호르몬의 부족을 보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선생님 가끔 이런 생각은 해요. 만약에 성장 호르몬 어떻게 좀 너무 심하게 적으면 그때는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성인형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이제 확진이 되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거나 성장 호르몬 치료하는 것들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호르몬이라는 건 내 스스로 분비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약물이나 병원을 찾기보다는 집에서 이런 것들을 성장 호르몬을 이렇게 만들어내려면 뭐 L카르니틴이 많은 양질의 고기를 먹는다든지, L카르니틴. 예, 그다음에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고기를 먹고, 왜냐면 포화 지방은 안 좋으니까요. 그리고 재료가 있어야지 성장 호르몬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잠을 잘 자고 스트레스 안 받고 이런 몇 가지만 해도 내가 필요한 성장 호르몬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멜라토닌이 부족한 분도 가끔 보실 거 아니에요? 멜라토닌 부족한 사람 많죠. 불면증이니 임상 양성은 잠이 안 온다든지 자다가 바로 깬다든지 토막잠을 잔다든지 악몽을 꾼다든지 자다 일어나 보니까 꿈에 막 어떤 까만 옷 입은 사람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악몽을 꾸고 잠의 질이 떨어지는 분들은 부수수하죠. 예, 멜라토닌 호르몬이 부족한 겁니다. 또 잠을 잘 자야지 성장 호르몬도 나오는 거 아닌가요? 성장 호르몬이 이게 짝꿍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잠을 잘 자야 키가 크고 미는 장꾸러기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꼭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선생님. 그게 이제 항상 일치되는 건 아니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는 임상 환자가 딱 보게 되면 멜라토닌의 수치가 낮아져 있고 네, 멜라토닌 수치가 잘 낮아져 있고 또 성장 이게 호르몬도 영향받고 타이밍이 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은 저녁이 돼야 나오는 거고요. 아침이 되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떨어지고 코티졸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국 근위병의 이제 임무교대식처럼 멜라토닌이 떨어지고 코티졸이 나와서 우리가 전반적인 일주기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뒤바뀌는 사람들은 올빼미형 인간이 되고 낮에도 결국 잠자고 이런 것들이 다 서로 균형이 떨어지면 이 사람의 리듬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뒤바뀐 분들은 네. 상태적으로 안 좋죠. 주기가 안 맞아서. 그렇죠. 멜라토닌. 어차피 이제 우리 인간은 야행성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뒤바뀌게 되면 대사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교직원 관리하시는 정신과 저희 대학의 정신과 선생님 모시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이런 분들한테 적절하게 치료법을 제시해서 한 게 햇빛을 아침에 맞습니다. 쬐는 거. 예. 제 시간에 항상 제 네, 시간에 예, 일어나서 예. 그게 맞겠죠? 그렇죠. 햇빛은 이제 천연 영양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햇빛을 쬐게 되면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의 전구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멜라토닌이 많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햇볕을 쬐서 세로토닌을 많이 만들어놔라. 재료가 많이 만들어져야지 멜라토닌이 될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낮에 좀 비타민 D도 만들 겸 세로토닌도 만들 겸 이렇게 좀 야외 활동을 조금씩은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점심 때 가만히 이렇게 있지 말고 조금 산책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네, 산책하고 햇볕을 쬐는 게 우리가 천연 영양제라고 할 정도로 비타민 D 뭐 1000단위, 2000단위 먹을 게 아니라 햇볕만 20분 쬐면 1000단위가 만들어지고요. 또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멜라토닌이 되니까 결국은 뭐 돈을 아낄 수 있는 거죠. 선생님 근데 요즘에 어떤 분들은 세로토닌 제제 있잖아요. 네, 약품. 예. 그거 빨아먹는 것도 있고 약품도 있는데 네. 그거는 대체 안 되나요? 그냥 집에 있고 안 나가고?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호르몬을 연구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가 먹는 걸로 세로토닌을 햇볕으로 대체한다는 것들은 근거가 없거나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세브란스 내분비 선생님께서 제안하시는 거는 산책이네요. 그렇죠. 좋은 날. 돈도 안 들고요. 운동도 좀 하고. 네, 예. 비타민 D도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밤에 잠도 잘 오고 자연스럽게 성장 호르몬 뒤에 있는 옥시토신 여러 가지가 다 좋아지는 거예요. 다 이게 연결되어 있죠. 도미노처럼. 네 번째 옥시토신. 옥시토신 부족한 분들은 임상적으로 보실 때가 있으세요? 그 옥시토신 부족한 사람들은 이제 자기뿐이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이제 뭐 사회적 관계 형성에 좀 문제가 생기는 분도 많습니다. 내분비 내과보다 정신과에 올 수도 있긴 아니면 경찰서에 가거나. 근데 저는 내분비내과나 정신과는 이제 과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좀 더 잘 아시겠지만 인간을 부검할 때도 보면 사실은 다 그게 하나로 다 체계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호르몬이라는 게요. 대사도 관계되어 있지만 감각과 감정과 철학까지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정신과가 예전에 이제 프로이드가 카우치에 앉혀가지고 했던 그런 어떤 정신분석 입문보다는 약물 정신의학이 발달되는 이유가 사실은 이런 도파민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알게 되면서 정신과의 영역도 발전하고요. 내분비의 영역도 발전하고요. 또 정신과 이런 내분비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내분비와 정신과가 서로 상보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호르몬으로 저속노화하는 프로그램이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호르몬으로 우리가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다면 호르몬으로 그걸 갖다가 이제 속도를 늦추거나 항노화, 역노화까지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노화. 네.
굉장히 구미가 당기지만 네, 네. 네. 선생님 옥시토신 키우는 거 방법이 뭐가 있어요? 결국은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갖거나 봉사하거나 이런 어떤 선한 행동을 하게 되면 옥시토신이 좋아진다고 하고요. 진짜예요, 선생님?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광대 근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이제 자극하면 옥시토신이 또 많이 뇌하수체 후엽에서 만들어진다고 돼 있기 때문에 웃어라라는 게 전혀 근거 그렇죠. 없는 게 그래서 아니에요. 우리가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즐거워진다는 얘기가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스킨십. 좋아하는 사람만 보더라도 사진에 보면은 손주들 얼굴 담아놓고 보면서 흐뭇해 하시는 할아버지들 많잖아요. 그때 옥시토신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킨십.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하고 스킨십 해도 나오느냐. 싫어하는 사람은 안 나오겠죠. 근데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스킨십을 하고 네. 이렇게 우리가 악수하고 이렇게 되면은 옥시토신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이 책에 선생님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나이 들어도 나가서 일하라고 그럼요. 하셨는데 그리고 심지어 오케이. 일이 없어도 저기 어머니한테 뭐 얘기해서 옆에 동네에 전봇대라도 한번 터치하고 오시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만나는 사람 있으면 예, 즐겁게 그렇죠. 인사.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내 사회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호르몬 옥시토신이 분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이 들면은 그냥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들한테 조금이라도 뭐 나가서 식사라고 하는 얘기가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햇볕도 쬐고 산책도 하고 또 사람들이랑 만나서 옥시토신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면 옥시토신이 제일 쉽네요. 나가서 즐겁게 웃고 웃고, 인사하고 네. 좋아하는 사람과 안아주고 싫어하는 사람 앉지 말고. 그리고 산책하게 되면 멜라토닌도 세로토닌 나오죠. 때문에 멜라토닌도 좋아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다리 근육 같은 것도 뭐 따로 해야 되겠지만 네. 또 근육도 좋아지고 네. 그러면 인슐린도 같이 향상되는 그렇죠. 인슐린 모든 호르몬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책 꼭 사봐야겠는데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4대 대장주를 쉽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다 연결돼 있고 쉽다는 건 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 네. 선생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 좀 여쭤봐도 돼요? 네. 네. 제가 가끔 부검할 때 스테로이드 호르몬, 동화 스테로이드, 아나볼릭을 네. 맞고 심장이 정말 비대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위험한 거 맞죠? 내분 선생님 보셔도. 네네. 과유불급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과유불급. 우리가 인슐린을 비만 호르몬이라 불리는 이유는 인슐린이 적정한 정도가 들어가면 되는데 사실 어떤 경우에 당뇨병 환자 중에 인슐린을 많이 맞는 사람들 보면요. 한 달에 2, 3kg씩 체중이 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도 이제 많이 쓰게 되면은 근육이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육체미하거나 바디 프로필 찍는 사람들 많이 맞지만 나중에 교수님이 본 것처럼 그런 끔찍한 일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뭐 내분비 선생님한테 한번 컨펌을 받고 싶었던 내용도 좀 알아봤고요. 사실 진짜 노화는 주름보다는 호르몬의 분비가 저하되면서 이게 진짜 노화가 시작된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맞는 거죠, 선생님? 예, 그래서 전 호르몬이 우리 몸의 생로병사의 비밀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진시황이 찾으려고 했던 불로초 그리고 아마 창조주가 인간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물질 그런 것들이 다 호르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이것도 들으시고 이 책 읽어보시면 되는데 또 이 책 안 읽고 어디 가서 주사 맞아요? 막 이렇게 또 어디 가서 성장 호르몬 주사 맞을까? 그거는 비추하신다는 거 예, 하셨죠? 예, 예. 네. 절대로 어디 가서 주사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네. 만들어낼 수 있고 네. 운동과 충분한 수면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세브란스 변호사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믿으셔도 돼요. 제가 믿는 유일한 서울대 말고 믿는 병원이 아니 다른 병원도 믿는데 세브란스 변호사님이 얘기하시니까 신뢰가 하고 저도 이걸 좀 실천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사실은 읽으면 방금 얘기한 4대 대장주 이외에 코티졸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도파민, 호르몬에 대해 선생님이 팁들을 굉장히 많이 잘 적어주셨고요. 최근에 위고비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뭐 이런 것들도 자세히 돼 있어갖고 저는 이 책 의대생들이 읽거나 의사가 읽어도 같은 의사가 읽어도 저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이 책은 어떤 분께 권하고 싶어요? 선생님 딱 타겟이 있으실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저는 질병 전 단계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의사지만 의사들이 항상 갖고 있는 논리는 너무 수치에 매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혈당이 126 이상이면 당뇨고 100 이하는 정상인데 그럼 100과 126은 뭔데요? 그러면 답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미병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미병의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몸이 피곤하고 뭐 병원에 가면요. 의사들이 검사해보고 다 뭐 혈당도 괜찮고 뭐 혈압도 괜찮으니까 정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때가 정상일까? 그때 호르몬의 균열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플라톤의 그 동굴의 우상이라는 내용을 읽어보면 사실 모닥불에 비친 그림자들을 동굴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우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은 호르몬의 모닥불에 붙여진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이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어떤 특정 질환을 쫓아가다 보면 사실은 잡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이런 어떤 성인병이나 이런 것들은 호르몬의 페르소나일 뿐이고요. 우리가 돈을 쫓아가면 돈을 못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호르몬의 균형을 찾게 되면 결국은 이런 성인병도 건강해지고 특히 미병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보게 되면 본인들의 궁금증과 그리고 또 질병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재미로도 읽을 만한 책인 것 같아요. 진짜로 좀 재밌게 쓰셔갖고 되게 쉽게 쓰신 것 같아요. 예. 일부러. 그래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대화 들으면서 성장 호르몬 주사 맞으러 가야 아,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맞아요. 바로.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이 노화 방지를 위해서 피부과가 아니라 이런 내분비과로 가서 성장 호르몬을 맞는 분이 계시긴 계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이너 헬스가 아우터 뷰티라고 물론 피부과 선생님들도 중요하고요. 외과 선생님도 다 중요하고 성형외과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어떤 아름다움과 젊음은 어쩌면 내분비 호르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맞고 싶다고 가면 맞을 수 있어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뭐 그냥 맞고 싶다고 맞고 이렇게 물건 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호르몬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호르몬 검사가 정적인 검사가 있고 동적인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인 검사에서도 호르몬의 부족이나 과잉을 알 수 있지만 보기에는 분명히 이게 문제가 있는데 검사해 보면 정상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땐 저희가 이제 다이나믹 테스트라고 해서 동적인 검사를 해봅니다. 이렇게 억제도 해보고 챌린지도 하고 호르몬을 한번 흔들어 보거든요. 그럴 때 거기서 나오는 반응성을 보고 호르몬의 부족을 우리가 이제 판단하고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환자분들이 내가 맞고 싶다고 맞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호르몬이 이제 외부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그 성분이 실제로 몸에서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죠.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들 물어봅니다. 호르몬의 오리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전에 저희 내분비내과에서도 당뇨병 환자한테 돼지 인슐린 준 적도 있었거든요. 포크 인슐린. 최초의 인슐린도 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인간하고 이 조직적 합화성이라든지 비슷한 게 돼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성장 호르몬도 처음에는 소뇌를 갈아서 줬거든요.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이 소뇌에 있으니까, 뇌에 성장 호르몬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광우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모든 호르몬들의 이제 유전자 서열을 알게 되고 유전자 제조업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생산해내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호르몬은 인간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맞는 주사는 다 인간. 그렇죠. 네. 옛날에는 갈아서 넣고 막 이랬고 부작용이 많은데 네. 근데 맞을 생각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육을 키워서 그래서 뭐 이 취지는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여성 호르몬도 말을 오줌에서 만들었고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임신한 안말에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갖다 추출해서 왜 옛날에 우리 고속버스 터미널 가면 여자들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소변 받아가지고 유로키나제라고 해서 혈전량 옛날에. 만들고 막 맞아, 그랬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은 사람한테서 추출을 하는데 아, 사람을 아니, 추출하는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야. 이걸 화학적으로. 예. 그거 다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인슐린 그러면 256개의 아미노산 서열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갖고서 이제 우리가 대장균이라든지 아니면 기계로 그걸 만들어낼 수, 찍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우리나라 불로의 상징 그 가천대 총장이 음? 그분을 관상을 보시면 어떠세요? 그분은 이 4대 호르몬의 균형이 아주 탄탄하게 있는 분 같고, 성장기 어린이 아이들 요즘에 막 병원 가서 네, 이제 또래보다 작으면 호르몬 주사 맞고 하고 네. 그러잖아요. 예. 아이들에게 성장 호르몬. 호르몬 같은 게 좀 위험하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 성장 호르몬 자체가 항상 양날의 칼입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게 되면 예를 들면 막 없던 암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제 그게 과도하게 되면 당뇨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성장 호르몬 자체가 혈당을 올리니까요. 근데 키가 작아서 오는 애들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보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나이 드신 분이 내가 젊었을 때 돈 버느라고 바빠가지고 애 키우는 걸 생각 못 했는데 지금은 얘한테 빌딩도 줄 수 있고 돈도 줄 수 있지만 얘 키를 갖다 키울 수는 없는 시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정말 여러분들이 아이들 자녀들의 키를 좀 보면서 얘가 정말 또래보다 작은지 이런 걸 볼 필요는 있는데요. 병원에 오면 성장판이 닫혔냐
안 다쳤냐, 그리고 얘가 얼마나 클 수 있냐, 기대되는 키 성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서 저희가 이제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본인이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스스로 성장 호르몬을 많이 나오게 해서 키를 크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정말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성장 호르몬 주사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키를 갖다가 좀 올리는 것도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선생님한테 호르몬 관점에서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내부민외과 선생님들이 약간 천재기가 있거든요, 다들. 오늘도 막 들으면서 상당히 즐거웠어요. 네, 그래서 이 책도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고. 네. 선생님, 오랜만에 처음 뵙죠. 오늘 즐거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대요. 신비로웠죠. 상당수는 자기 스스로도 강력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물만 먹어도 살찌는 분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먹는 욕망, 이거 참을 수 없죠. 점심 때 가볍게 먹고 한 15분쯤 산책한 다음에 참지 못하고 다시 초코바 하나를 먹고 와서 굉장히 마음속으로 지금 뭐라 그럴까, 길티 필링을 느끼고 있었는데, 오늘 이걸 좀 어떻게 타파해 보고자, 제가 의과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옆방, 네, 한 5번째쯤 지나에 있는 방에 같은 층에 근무하고 계신 최영진 교수님 최근에 내신 먹는 욕망이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의 최영진이라고 합니다. 먹는 욕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로 먹는 욕망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원래 최영진 교수님은 기초 해부학 전공이 아니시고 원래는 환자를 보는 임상가, 원래 환자도 잘 돌보시고 아주 옛날부터 우리 봤잖아요. 네. 옛날에 항상 눈이 총기가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느꼈던 후배이기도 하고 같은 동료이기도 한데, 환자를 보시다가 먹는 욕망에 대해서 연구하시게 됐나요? 그게 다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료를 하면서 주로 보는 환자들이 당뇨병 환자가 제일 많았는데요. 그분들이 이렇게 뭐 입원을 하거나 해보면 이 먹는 욕망으로 너무 고생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입원했고, 그것 때문에 심근경색이 왔고,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또 그 먹는 욕망을 참지 못하고 아까 초코바를 먹고 또 혈당이 막 200, 300, 400 돼가지고 막 저 같은 어린 의사한테 막 혼나고 뭐 당해도 다음날 또 초코바를 먹고, 야 이거 너무한다 먹는 욕망이. 근데 이것 때문에 이 환자들 다 나빠지고 결국은 또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이런 분들한테 약을 이렇게 뭐 3달씩 처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 먹는 욕망의 근본을 밝히면 훨씬 더 좋은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10년 전에 이제 마음을 먹고 진료를 중단하고 신경해부학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해부학교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언하건대 이 먹는 욕망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권위자는 최영진 교수입니다. 이건 정말 진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최영진 교수님 본인이 어리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어리지 않아요. 저랑 나이 차이 안 나는데 얼굴이 너무 동안이라. 이 책에서 제가 장점이 파워 음료에 중독되신 분, 나 왜 이렇게 살이 찌지 하면서 간식 먹는 분, 그다음에 입원하셨는데 심근경색증 대사질환도 할아버지, 근데 쓱 서랍을 열어봤더니 과자랑 막 빵이 들어있다, 막 그런 분들은 개인의 의지 부족이라고 우리가 혼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결국은 현재는 의지가 부족하지만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든 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입맛을 조정하고 있다, 네. 이거를 쓰셨잖아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초코바 먹는 것도 내가 초코바를 먹고 싶어서 먹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죠. 다 이 거대한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초코바를 팔고자 하는 사람들과 초코바를 중독시키고자 하는 여러 움직임들에 의해서 어린 시절 그리고 교수가 되고 나서도 겪는 이런 환경의 스트레스, 또 이런 유튜브를 운영하는 스트레스 중에서 초코바라는 것이 머릿속에 심겨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상이 잘못한 거군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세상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한 번도 과당의 맛에 빠지신 적이 없으세요? 저도 있죠. 저도 엄청난 그 과당 그 탄산음료 중독자로 오랫동안 지냈죠. 그래서 제가 문 앞에 쿠팡에서 네. 제로콜라 시킨 거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제로콜라 드시죠? 제로콜라 많이 먹습니다. 네. 어제도 2개 먹은 거. 이런 주변의 환경들이 사실 너무 달달한 거, 우리가 광고를 봐도 단짠 또 예능 프로그램을 봐도
당이 떨어졌다. 네. 뭔가 집중이 안 될 때 뭐 달달한 걸 먹어줘야 된다. 네. 이런 암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암시도 다 약간 심겨진 게 많습니다. 아마 당이 진짜 떨어질 리는 거의 없거든요. 내분비 공부를 해보면. 제가 조영민 선생님한테 네. 들었는데 그럴 리는 없답니다. 그렇게 네, 되면 저혈당으로 네. 음. 쓰러지죠. 네. 여기서 난 최영준 선생님을 다시 본 게 물론 내가 오랫동안 봐서 우습게 여긴 거 아니에요. 내가 항상 똑똑하다 생각하고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너무 멋있어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먹는 행복을 뺏기고 있다. 진짜 우리가 먹는 거라는 걸 즐길 수 있는데 이걸 오히려 뺏기고 있다는 개념이 너무 와닿았어요.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원래 우리가 건강하게 돌아다니면서 뭐 사과를 먹는다든지 이런 행동들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좋은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잘 집중해서 즐기면서 먹으면 행복하기도 하고 또 건강해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 상황 속에서 사과나 뭐 오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아까 과당으로 만들어진 뭐 탄산음료나 아니면 초코바, 초코바. 네네.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갖다 주거나 아니면 상으로 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더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 쾌락 추구에 중독적인 거에 빠져가지고 몸을 해하면서까지도 이런 걸 먹게 되는 거의 마약 중독자 같은 삶을 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음식을 더 맛있게 먹고 천천히 먹으면서 더 음미할 수 있는데 식품회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에서 주어진 환경일 수도 있고 사회적 압력일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음식의 진정한 맛을 모르고 네. 즐거운 행위를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께서 마음챙김 식사라는 거를 네. 제창하셨는데 먹는 경험에 집중하기. 네. 두 번째,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 없애기인데 네네. 많은 분들이 먹는 것 때문에 고민을 진짜 많이 해요. 먹는다는 거를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요즘 많아요. 그리고 아니면 폭식을 하든지. 네네. 근데 사실은 먹는 거는 즐거움이다. 네네. 그리고 마음 챙김 식사를 하면서 이게 진짜 나의 식사 또 먹는 거를 즐거워할 수 있지 않나. 마음챙김 식사라는 표현은 요즘 또 여러 사람들이 또 주창하고도 있고요. 저희 연구했던 결과에서도 약간 그렇게 나왔는데요.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이게 짠가 아니면 이게 사과 맛인가 이런 거에 집중하면서 이건 사과가 두 번 아삭거리는구나. 이거 밥풀이 이렇게 내 입에 닿는구나. 이런 걸 집중하고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 얼마나 즐겼는지 배불러진지도 다 알 수 있어서 적당히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걸 모른 채 그냥 계속 이렇게 면치기 하듯이 막 계속 하게 되면은 지금 이게 몇 숟가락이 들어간지 모른 채 또 이런 걸 더 방해하는 게 아마 여러분도 경험했겠지만 영화를 보면서 팝콘을 먹으면 자기가 평소 만약 팝콘을 놓고 먹으면 한 이렇게 먹다가 멈췄을 텐데 막 이만큼 큰 통을 다 먹게 되잖아요. 요즘 넷플릭스 막 이런 거 보면서 혼자 식사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그것도 위험한 거네 사실은. 그렇죠. 원래 뇌가 자기가 얼마큼 먹었는지를 이렇게 보고 인지를 하고 예를 들어 한 그릇이 있는데 한 그릇이 거의 끝나가는구나 이러면 배가 차서가 아니라 내가 다 먹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 그만 먹어야지 하고 멈추는 이런 게 실험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큼 먹고 있고 이게 내가 1인분이다 이런 걸 챙겨가면서 먹는 것이 훨씬 적당히 먹게 되고요. 그런 걸 무시한 채로 다른 거에 집중하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계속 먹게 되면 이게 1인분인지 2인분인지 모른 채 계속 먹게 됩니다. 사실 이거를 이제 어디 출장 가면서 열차에서 읽었거든요. 근데 옆에 사실은 뭐가 있었어요? 먹을까 하고 생각했던 게. 근데 이제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먹으면 안 되겠다. 책에 집중해야겠다라고 생각도 했고 먹는 즐거움이라는 게 정말 즐거운 건데 오랫동안 먹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돼서 이거 되게 괜찮은 책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3장에서 되게 재밌었던 환자가 한 분 있었는데 위주얼제 수술을 받으신 네. 이미숙 환자님 뭐 가명이겠지만 네. 이분의 대화가 사실은 좀 진짜 웃겼어요. 이런 분 진짜 많죠. 네. 제가 이제 이런 분들을 왜 많냐 그러면 자기는 살이 찐대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대요. 그래서 식사 뭐 하세요 그러면 여기 쓴 것처럼 반 공기에 채소 위주로 먹고 단백질 먹으려고 두부를 먹었대요. 진짜 안 먹었냐 보면 뭘 계속 까서 드시고 계세요. 이런 분들 만나게 되면 답답은 많이 하셨겠어요. 신비로웠죠. 정말 의도적으로 저한테 거짓말을 숨기는 분도 있지만 상당수는 자기 스스로도 강력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난 진짜 물만 먹어도 살찌는 것 같다. 너무 억울하다. 세상에 물만 먹어서 살찌는 분 계시나요? 먹는 욕망의 전문가로서. 절대 없습니다. 이게 따라다니면서 다 관찰을 해야 됩니다. 어디선가 뭔가
어떤 특수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먹는 게 있고요. 어쩔 수 없이. 네. 그게 의외로 많은데 네. 본인이 이렇게 인지를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인정을 안 하고 있거나. 그건 카운트를 안 하시던지. 그죠. 카운트를 안 하고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책을 딱 읽으면서 또 한 가지 인사이트를 얻은 게 있는데 음식 중독이란 말이 있잖아요. 선생님은 음식보다는 행위 중독에 가깝지 않나? 라는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3장에서 보시면 뭐 이게 비만 체형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갈수록 약물, 주의력 결핍장애, 도박, 뭐 강박적인 구매, 음식에 대한 또 중독, 충동 조절 장애 뭐 이런 게 같이 오는 게 많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중독을 이제 크게는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으로 나누게 됐습니다. 정신과 진단 체계도 이제 바뀌었고요. 그래서 뭐 마약을 주사를 맞거나 마약을 코로 흡입을 하거나 이런 건 다 마약 물질이 뇌로 들어와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들어오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도박 중독이 되게 중요한 중독으로 대두가 되면서 도박은 아무런 물질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뭔가 어떤 특수한 이상한 물질이 뇌에 들어오는 거 말고도 정상적인 행동 중에서 느끼는 시각적인 어떤 상황 이런 거에 대한 도파민 나오는 거 이것만으로 충분히 중독이 된다가 밝혀지면서 두 가지로 나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중독이 되는 게 과연 물질에 대한 중독일 거냐 아니면 이것이 초코바가 혀에 닿았을 때 바스락 부서지면서 초콜릿이 흐르고 그때 느껴지는 단짠 이 감정의 흐름에 중독이 되는 거냐는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근데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초코바를 드셨지만 초코바를 하진 않고 초코바를 주사로 맞진 않아요. 아무도. 초코바에 들어있는 성분은 사실 갈아서 만들면 우리 어머님이 해주신 밥이랑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약물 중독이었으면은 그 물질 자체를 몸에 넣으려는 게 중요할 텐데 이거는 어떤 감각적인 경험을 이 감각기로 느끼게 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게 됩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말하자면 음식 중독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섭식 중독에 부르는 게 더 맞다라고 하기도 해요. 음식 자체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 입에 넣었을 때 느껴지는 감정. 그러니까 담배도 하는 이런 행동도 약간 쾌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행위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음식 중독은 이런 행동과 경험에 대한 게 더 많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꿀짱구라고 삼양 꿀짱구라고 제가 이제 그건 일생에 이제 제가 그래서 요즘에 안 먹는데 이제 내가 죽기 전에 혹시 내 입에 뭐 넣어줄 거면 꿀짱구를 넣어달라 와이프한테. 사실 매번 먹고 싶은데 저는 그게 약간 물질 중독 같아요. 그거는 약간 이렇게 먹는 걸로써요. 근데 안 먹어요. 그래서 안 먹는 건 아니고 거의 안 먹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나에게 선물. 말씀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나 지금 거짓말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중독으로 바라보면 사실은 뇌에서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몸에는 우리가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하다. 뭐 100kcal 필요하다. 이걸 계산한 신경이 있습니다. 배고픔 신경이 있고요. 걔가 신호를 주면은 와 먹고 싶어. 근데 밥을 먹고 싶어? 아니면 피자 먹고 싶어? 아니면 꿀짱구를 먹고 싶어? 이걸 하는 또 다른 신경이 있고 그 두 개가 함께 일하면서 500kcal가 필요하면은 아마 우리가 아마 수억 년 전이었으면 적당한 정도 이렇게 현미밥 비슷한 거 먹고 이제 그만 먹어야죠. 끝났을 거예요. 두 개가 같이 일하면서 건강한 체중을 이루는 방향으로 갔을 텐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밥을 잘 드셨어요, 점심을. 근데 초코바는 왜 먹었어요? 배고픔은 필요 없죠. 그렇죠. 배고픔 다 찼잖아요. 배 빵빵하고 그쵸. 이제. 식욕이 땡겼나요? 그렇죠. 그때 이제 배고픔과 관계없는 식욕을 키게 하는 게 꿀짱구. 네, 초코바. 초코바. 뭐 꿀짱구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이미 침이 돌잖아요. 이렇게 해서 얘가 진짜 도나봐. 이 유도하는 방식이 아마 심리학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마케팅 심리학에서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배고픔은 없지만 마시면 진짜 뭔가 상쾌하고 좋을 것 같다. 아니면 뭐 달콤하고 좋을 것 같다. 마케팅적으로 심리적으로 했더니 잘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막 구매를 하는 거죠. 배고픔과 식욕이 각각 다른 뉴런, 두 가지 뉴런이 작용한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이 책에서 굉장히 자세히 다뤄지기도 했고요. 근데 이 책에서 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던 게 불안이라는 요소가 그렇다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 여러 가지 복잡한 이제 안 좋은 상황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제한 혹은 부족, 아니면 불안, 특히 음식 불안이 되게 살찌게 만드는 부분도 있고요. 저도 제가 경험한 사례가 전 비행기 한번 갇혀가지고 오랫동안 강제로 막 10시간 동안 계속 출발할 듯 하면서 못하고 해가지고 그런 걸 한번 겪었더니 너무너무 배고프고 죽을 뻔했어요 거의. 그래서 공항 근처만 가도 슬슬슬 이상한 배고픔이 스물어 올라와요. 그리고 편의점에 가서 과자를 한 2-3개 사가지고 가방에 넣어야지 안심이 되고 그때 쫄쫄 굶었던.
나중에는 그때 때문이라고 딱 의식적으로 이렇게 회상이 되진 않는데 무의식에서 이건 뭔가 불안한 상황이다. 여긴 너가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환경이니까 약간의 그 거짓 배고픔 같이 이런 게 올라오는 그런 거를 저는 이제 연구를 하고 생각했으니까 또 그 놈이 올라오는구나. 보안 근처만 가면. 하지만 계속 사 먹습니다. 너무 괴롭거든요. 과자 안 먹는다며. 그때 먹어요. 통화에 가면. 또 현대 사회에서 또 그 초등학교 이런 비만 교육을 가봤는데 그 너무나 그 대조적이었어요. 부유한 지역의 부모님들은 와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를 막 물어보고 했는데 반대로 좀 부유하지 않은 데 갔더니 일단 부모님이 아무도 안 왔고 아이들밖에 없고 통통한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영양사랑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더 좋게 할까 했더니 영양사가 이 아이들은 집에 가면 부모가 없다고. 라면이나 과자로 그렇죠. 다들 맞벌이로 늦게까지 오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냥 집에 라면이랑 과자를 가득 쌓아놓고 그냥 이거 먹고 집에 있어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오히려 진짜 음식의 충분한 공급이 비만이라든지 이런 걸 좀 물리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가난한 지역에 있는 이런 아이들은 워낙 음식 불안이 심한 환경, 정말 부모님이 잘못하면 막 뭐 한 10시간도 굶고 이런 걸 경험하니까 아예 이렇게 좋은 양질의 고단백 음식을 갖다 주는 거를 체계화해야 그 아이들이 컸을 때 제대로 된 것, 그래야 그 사회의 총 의료비가 절감이 된다. 우리 생각엔 음식 제한하면 오히려 날씬해지고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불규칙적인 음식 제한은 오히려 비만을 유발하고 사회적 의료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제가 아까 그 비행기에서 경험했던 그런 고도의 공포를 자주 느낀 만약 아주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은 커서 조금만 돈이 생기면 엄청나게 먹는 거에 집착하는 그렇게 되는 일이 특정 지역들에 갔더니 그런 게 보여가지고 많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 제가 여기서 느꼈던 게 재밌었던 게 남자는 보통 자기가 나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여자들은 보통 왜 이렇게 나는 뚱뚱하지? 이거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왜 자기 체형을 그렇게 과대 또는 과소평가할까요? 그 논문을 따로 저희도 내긴 했고요. 그게 이제 여자분들을 보면은 서로 만나서 보면 야 언니 살 많이 뺐다 이렇게 하면 아니야 나 엄청 쪘어. 그리고 어디서 쪘어? 그럼 여기 얼마 쪘는데 해서 서로 반대로 얘기하는 걸 봐요. 제 생각에는 이 연예계나 아니면 어떤 미에 대한 추구가 아주 마른 몸매만 맞아요.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나는 그들에 비해서 너무 쪘어요. 텔레비전 프로그램 출연하셨죠? 네. 그래서 만나본 여자 연예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말랐다. 누구세요, 근데? 근데 어마어마하게 네. 말랐는데 프로그램 할 때는 생기가 있다가 네. 딱 끝나면 막 풀쑥 쓰러진다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스페인이랑 네. 이탈리아 외국의 여러 나라는 BMI를 기준으로 네. 몇 미만이면 모델을 쓸 수 없게 뭐 네. 그런 것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학회에서도 저희가 이제 토론을 했는데 미국에 있는 일본 학자 여자분이 이런 걸 발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 어느 나라가 제일 이 여성에 대한 몸매에 대한 이런 위험도가 심한 거 같냐? 근데 일본보다도 한국이 제일 심하다고 저희가 거의 합의를 봤습니다. 아, 네. 한국이 제일 심한가? 그냥 연예계 뭐 영화 배우만 쫙 나열해 봐도 외국에는 약간 다양한 매력의 여자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는 거의 99% 아주 마른 체형만 아름답다고 하고 조금이라도 통통한 분이 계시면 조롱의 대상으로밖에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연예계에서. 굉장히 100% 동의하고요. 그러면 방법이 뭔가요? 의사들은 잠깐만 혈당이 높네요. 살을 좀 빼시고요. 일단 혈당약을 드세요. 혈압도 높아졌네. 혈압약. LDL 콜레스테롤이 높네요. HDL 너무 낮고. 자 그러면 일단 약 먹고 좀 운동하세요. 요 정도잖아요, 보통은.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하다가 이제 의사를 그만두고 그러니까요. 그걸 하면서 약간 환멸을 느낀 것이 네. 세 달 후에 변한 게 없더라고요. 네. 운동하셔라. 네. 밥 천천히 드셔라. 네네. 채소 위주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도 하고 세 달 후에 다시 만나면 약도 똑같고 환자도 생활도 변한 게 없고 조금씩 나빠지기만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나빠지니까. 예. 이건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운동을 더해라, 채소를 많이 먹어라. 전혀 새로운 정보가 아니에요. 어디 그걸 몰라서 이분들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다 아세요. 그렇죠? 어디 그걸 몰라서 내가 안 했나? 행동만 바꾸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을 바꾸고 여러 가지를 세팅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연예인과 비교하는 걸 그만두고. 네. 남자분들은 자신의 만약 배가 많이 나왔다든지 이런 걸 솔직히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더 나은 식습관, 초코바를 왜 먹는지, 어떻게 하면 안 먹을지, 어느 사실 상황에 먹는지. 허리 사이즈가 좀 줄어갖고 네. 약간 방심했습니다. 예. 한 이틀 빡세게 이틀 힘차게 수영을 했더니 네. 살짝 구멍이 하나 줄어들어갖고 초코바 하나 먹어볼까 잘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유가 많을 거예요. 그러게요. 시간과 기회가 되면 날 분석하지 마세요. 잘 분석하면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최영지 교수님이 얘기한 게 이제 어떤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도 사실 식욕이라는 게 변화하고 살이 찌거든요. 만약에 우울한 기분이 식욕과 함께 몰려들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는 큰 대야에 그러니까 고추장이랑 밥이랑 나물 넣고 비벼 먹는 거를 텔레비전에서 너무 많이 나와요. 저는 볼 때마다 사실 이건 아닌데 이거 사실 그 밤에 그 나물 먹는 게 마치 스트레스 해소인 것처럼 온 국민에게 교육시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떤 걸 해야 되냐? 일단 자기 효능감을 끌어올리자 네. 라고 하셨어요. 보통 많은 분들이 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이렇게 유전적으로 태어난 거고 벗어날 수 없다. 나는 뭐 그 체형으로 못 갈 거다. 하는데 의외로 이제 몇 번 제가 노력을 해서 시도를 하면 되네 이게? 안 하고 잘 살 수 있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이제 그렇게 난 할 수 있다. 우리 같이 할 수 있다. 그 사실 담배 끊는 거나 술 끊는 것도 비슷하게 똑같죠.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지 난 이걸 컨트롤할 수 있다 해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효능감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고 네네. 또 이걸 또 꼼꼼히 기록하면서 네네. 변화를 그런 기록들이 있고 또 기록들을 이제 같이 챙겨줄 도움이 있는 거 부부라든지 아니면 가족이라든지 요즘 또 전문 코치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 도움을 받으면은 지지난주는 잘하셨어요. 근데 이번 주는 초코바가 7개나 드셨어요. 이번 주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구나. 그럼 다음 주는 우리 한 3개로 줄여볼까? 이거를 이제 기록을 해야지만 객관화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 그리고 명확한 목표 이렇게 3개로 줄인다. 이렇게 해야지 훨씬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 개발된 약물 네. 우리가 이제 위고비라고 네. 다들 알고 있는 약물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세요. 네네. 이 약들이 우리의 아까 얘기 드린 그 진짜 배고픔, 에너지가 부족하다. 얘를 압도적으로 배부르게 만들어준 힘이 있습니다. 주로 이게 원래 식후에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점심을 드셨으면 너무 배불러 그만 먹어야지 할 때 높아지는 호르몬이어서 이걸 억지로 주사를 맞으면 여러분들이 막 짜장면 엄청 많이 먹고 엄청 배부른 느낌을 느낄 때의 느낌으로 하루 종일 지내게 만들어요. 저녁 식사를 시작할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뭐 6시, 7시 되면 추출해지는데 이런 게 없어져요. 근데 이건 약은 그날 쓰면 이제 그날만 식욕이 억제되고 한 거지 이제 안 쓰면은 바로 옛날로 돌아가요. 그날만 도와줄 뿐이고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죠. 만약 그런 약을 쓰면은 좀 더 욕구가 줄어서 행동 용기 좀 편안해지고 그때 집에 있는 간식 창고를 없앤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직장 환경에 상비실 구조를 바꾼다든지 그런 걸 해야 평생 가는 이제 더 건강 행동이 되겠죠. 아니면 친구들과 원래 맛집 가서 막 먹던 모임이었는데 그 모임을 등산 모임을 바꾼다든지 그건 어려워요. 이제 그런 일들을 해내야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주변의 환경을 변화하지 않으면 사실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약은 그때그때 도와줄 거예요. 근육이 줄어드는 것도 큰 부작용이에요. 요즘 그 얘기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육 줄어드는 거는 확실한 건가요? 우리가 굶으면 그 근육과 지방이 같이 빠지거든요. 그렇죠. 근육에 있는 거 갖다 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특별히 이해하기 나쁜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그냥 대체적으로. 약으로 붓게 만드는 거랑 똑같은 정도 속도로 근육과 지방을 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영진 교수님 볼 때마다 참 여러모로 술도 잘 끊으셨고 그전에는 좀 드셨었죠. 네네. 술을 끊은 것도 이런 먹는 욕망이란 책을 쓰거나 연구를 한 거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제가 너무 20대 초중반에 엄청난 알코올 욕망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알코올 중독이라고 생각해요. 알코올 중독 진단받을 만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완전히 이겨내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난다. 그래서 술을 완전히 끊어야겠다. 한번 욕망을 이긴 경험이 있어서 먹는 욕망도 어떻게 이겨야 될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어떤 욕망, 뇌에서 있는 욕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많아지고 내 뇌는 왜 이렇게 욕망이 심한가? 술 욕망이랑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 욕망 그것도 좋아했지만 그걸 끊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근데 완전 끊었잖아요. 둘 다 완전 끊었죠. 이제. 특히 술은 우리 이제 그 같이 가면 먹을 말도 해요. 왜냐하면 뭐 한 잔만 해. 사실 우리가 주지는 않잖아요. 안 먹겠다 그러면. 근데 그래도 옆에 사람 먹으면 좀 먹고 싶은 생각이 너무 들어요. 먹고 싶어요. 지금도 먹고 싶어요. 그래. 근데 한 잔도 안 먹었어요, 네. 진짜. 우리 여러 번 그랬죠. 예. 마지막으로 우리 데멘톡 네. 구독자분들께 본인의 먹는 욕망이 궁금하시죠? 이놈이 왜 이렇게 매일매일 날 괴롭히나? 그러면 이 책을 보시면은 자기 본인만의 어떤 개인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얽힌 다양한 자신의 어린 생활, 주변의 환경, 특히 사회 문맥적인 큰 흐름 이것도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디 이걸 읽으시고 도움이 돼서 더 행복하면서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술은 행위 네네. 중독인지 물질 중독인지 궁금해요. 두 개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이 중독의 시작은 인정이에요. 술 중독자인가요? 술이 인생을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그러니까 아직 인정 덜 하신 거예요. 저는 인정을 했거든요. 술이 내 인생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만약 정말 술을 가끔 조금씩 마시고 그게 건강이나 사회활동에 아무 문제도 없으면 그냥 기호품이겠죠. 그럼 이렇게 상담하지도 않으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마 술 때문에 뭔가 놓친 직업적인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술 때문에 놓친 뭐 관계적인 문제가 생겼거나 술 때문에 놓친 건강이 생겼거나 하면 그 문제의 크기가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시작한 거라면 술이 내 인생을 파괴하고 있다. 이런 걸 인정하시냐 안 하시냐의 갈림길이 있는 거죠. 인정을 하시고 인정을 해야 개선의 길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밥배가 따로 있고 남기가 아, 여기에 있어요. 이 책에 있어요. 밥배가 따로 있고 디저트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아이스크림이나 초코 케이크를 엄청 많이 또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위가 다 찬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밥배만큼 먹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그걸 안 먹으면 나중에 배고파서 또 간식을 먹을 수도 있고 건강 해가 될 수도 있고 디저트 배는 전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인정할 거예요. 디저트 배를 먹는다고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지거나 뭐 아름다워지거나 당뇨병이 아닌 거 알죠. 근데 디저트 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술이나 뭐 게임이나 도박처럼 어떤 쾌락을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또 하시는 거잖아요. 그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은 디저트 배 부분을 과감하게 이제 인정을 하고 이건 건강하지 않고 나는 여기서 벗어나겠다. 술 끊고 담배 끊듯이 나는 이제 끊겠다. 아이스크림 끊겠다. 뭐 이런 걸 하시면 좋고 문제는 그걸 끊고 나면 문제가 많이 생길 거라고 걱정들 하세요. 내가 그걸 끊으면 뭐 글을 못 쓸 것 같아요. 작가로서 뭐 일을 못 할 것 같아요. 디저트 안 먹으면 머리가 뭐 둔해져서 이거 못 해요. 뭐 온갖 핑계와 합리화 하는데요. 그런 일은 끊어 보시면 의외로 괜찮을 겁니다. 진짜로 그래요. 술도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안 먹는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위고비가 기적의 약이긴 한데 왜냐하면 이거를 1년 이상 쓰게 되면 체중의 15%를 빼게 된다는 건 그러면 다 좋아지거든요. 맞고 싶어지는데요, 교수님. 예, 뭐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유성호입니다. 최근에 뉴스나 소셜 미디어를 보면 위고비라는 이름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맞아도 식욕이 줄고 체중이 줄고 심지어 혈당도 조절된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고요. 제가 자주 보는 그 유튜브에서도 거기 뭐 그렇게 살이 안 찌신 분도 뭐 맞고 성인병 지표가 좋아졌다 막 이렇게 홍보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약이니까 단순히 살 빠지는 주사로만 이해해서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위고비가 어떤 약이고 또 어떤 작용 기전을 하며 또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또 뭘 조심해야 되는지 또 지금까지 밝혀진 부작용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인가요? 위고비에 대한 논문을 쓴 사이언스라고 여기 보시면 나오는데 논문에 대해서 공동 저자라 여러분한테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도 있었고요. 우선 위고비란 2021년 미국의 FDA에서 승인된 비만 치료제입니다. 주 성분은 세마글루타이드, 주성분을 꼭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게 세마글루타이드가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였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오젬픽이라는 이름으로 쓰이던 약인데 그게 이제 써보니까 부작용으로 살이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당뇨도 큰 문제인데 서구권에서는 비만이 훨씬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췌장이 그 서양인들은 우리나라보다 실제로도 크고 오랫동안 잘 버티잖아요. 물론 당뇨도 많기도 하지만 비만은 모든 질병 또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또 암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만 치료제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래서 노보 노디스크라는 덴마크 제약회사에서 개발했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면서 FDA 승인을 받은 거죠. 이게 이제 또 좋은 게 우리 보통 혈압약이나 아니면 고지혈증 약이 보통은 매일 하루에 한 알, 어떤 약은 또 뭐 하루에 2알 먹는 약도 있고 막 이런데 되게 이제 만성적인 질환의 약들은 이건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피하 주사로
피하라는 건 피부에 살짝 찌르기만 하면 되고, 이게 이제 뭐 한쪽만 찌르면 좀 그러니까 복부, 허벅지, 뭐 팔뚝 뭐 이런데 이렇게 바꿔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이 피부의 좀 자극도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좀 덜하니까 이게 그래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끈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한번 위장관 할 때 여러분한테 위고비 기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 이게 이제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약인데 이게 이제 GLP-1 수용체 작용제입니다. GLP-1은 플레임을 말씀드리면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1이라고 부르는 건데 굳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는 거냐? 인슐린을 촉진시켜요. 인슐린이 나오게 하고 또 뇌에서 우리 식욕을 담당하는 게 시상하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시상이라는 게 있고요. 시상이라는 건 원래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베개, 우리 잠잘 때 쓰는 베개라는 뜻인데 뇌 안쪽 깊숙이 있는 구조물인데 실제로 저는 뭐 일주일에 몇 개씩 보니까 베개처럼 생겼는데 그 아래 시상하부 아래쪽에 있는 부위가 식욕을 담당하는 중추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GLP-1은 인슐린을 나오게 하고 위 배출을 지연시키고 또 시상하부에서 식욕을 담당하는 곳에서 야 이제 그만 먹어라. 왜 우리 막 땡길 때 있잖아요. 쇼콜라 막 이런 거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만 먹어. 괜찮아. 안 먹어도 돼. 아이 저거 별로 맛없어. 이렇게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GLP-1인데 이거의 이제 수용체 작용제가 바로 세마글루타이드 즉 위고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위고비를 주사를 맞으면 어떻게 되냐? 일단은 뇌의 시상하부에서 배부른 것 같은데 하고 뇌를 작용해서 배부르게 속이는 그런 약물이고요. 또 아무래도 위에서 운동이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이럴 때 있죠. 소화가 잘 안 되면 밥 먹기 싫잖아요. 왜냐하면 위에 뭐가 그득하게 있으면 뭐 아무리 맛있는 뭐 해운대 암소갈비가 있어도 아이 뭐 그렇게 안 땡겨 막 이럴 텐데 그런 것처럼 이것도 역시 위가 꿀렁꿀렁꿀렁 못 움직이게 하니까 이게 위가 그득한 거예요. 실제로 소화도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음식을 안 먹게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체중이 감량되는 뭐 쉬운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식욕 떨어뜨리게 하고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밥을 좀 덜 먹게 되고 그래서 살이 빠지는 거다. 뭐 얼마나 빠지냐? 뭐 우리 연예인들 중에 여행 유튜버 누구죠? 되게 유명하신 분. 빠니보틀? 그분도 뭐 위고비, 그분은 이제 제 생각에 위고비 대상자는 아닌데 맞으셨나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증언이 나오지만 이제 의학적으로는 평균적으로 한 1년 4개월 정도 사용하면 한 15kg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NEJM이라고 저희 업계에서는 가장 최고의 학술지에 이거에 이제 가장 뭐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믿을 만한 거고요. 또 최근에 대규모 연구에서는 비만 또는 과체중이면서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이걸 해봤더니 심혈관계 위험, 예를 들면 뭐 있을까요? 심근경색증, 뇌경색증 뭐 이런 것들에 감소 효과도 입증되어서요. 적응증이 확대되었습니다. 되게 좋은 약이네요. 딱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식탐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밥 먹고 나서도 막 맛있는 디저트 보면 저도 어제 중국집에 갔는데 중국집에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는데 끝에 막 그 주방장이 만드셨다고 뭐 이렇게 과일을 많이 섞고 뭐 타피오카 막 이런 거 넣어서 너무 맛있는 거야. 한 입 딱 먹었더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탐이 있는 사람들은 다 써야 되나요? 그렇지 않고요. 위고비는 사실 약이에요. 약은 무조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세상에 안전한 약은 완전히 안전한 약은 없고 그럼 누구한테 쓰는 거냐? 일단 체질량 지수가 BMI, 바디 매스 인덱스가 30 이상인 분들이에요. 30 이상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로 이렇게 체중 때문에 심각한 문제. 여러분 보통 통통한 분들 막 24, 5 이런데 막 이분들은 원래 대상자가 아니에요. 뭐 그냥 통통하고 아까 열심히 운동하시고 식사를 좀 줄이시면 이게 약이니까 30 이상만 쓰시고요. 또 BMI가 만약에 27이 넘었는데 고혈압이 있다거나 아니면 고지혈증이 있다거나 제2형 당뇨가 있다. 심혈관계 위험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의사한테 상의를 해봐서 적응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 중에 특히 BMI 27이면 좀 살집이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운동과 식이요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체중 조절이 어렵다. 그러면 써야죠. 왜냐하면 이 약을 씀으로써 얻는 효과가 장내 심혈관계에 미친 영향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쓰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 절대 쓰면 안 되는 사람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빠니보틀 씨처럼 이제 빼고 싶어서 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빠니보틀 씨 예전부터 오랫동안 팬인데, 근데 뭐 그렇게까지 쓰실 이유는 뭐 BMI 27 절대 안 넘고요. 뭐 나이도 젊으시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이거 이제 의사와 상의해서 뭐 BMI가 27을 넘진 않지만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사용이 하면 절대 안 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임신하신 분들, 수유 중인 분들 당연히 안 되고요. 또 GLP-1도 호르몬제인데 이게 또 알레르기가 있는 분도 있어요. 이걸 넣어주면. 그래서 한 번만 해봤는데 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안 되고요. 또 원래 위장이 잘 마비가 되거나 또 췌장염 같은 게 있다. 이런 분들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특징적인 건데 갑상선에 수질암이라는 게 있어요. 수질암. 이게 이제 되게 드문 병인데요. 이게 이제 갑상선 수질암이라는 게 있었던 분이나 이거와 관련 있는 질병이 좀 있습니다. 몇 개. 그래서 의사와 상의해서 갑상선 수질암 또는 갑상선과 관련된 질환이 있으면 의사한테 반드시 고지를 하고 의논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18세 미만 청소년은 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12세 이상 소아 청소년인데 너무 과도하다. 이게 좀 심각하다. 이럴 경우에는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한 후에 쓰는 걸로 최근에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만 75세 이상이시면 이 약 자체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듣기에는 좋은 약 아니에요? 살 빼면 정말 좋은 건데 뭐 또 태가 나고 누구든 살이 빼면 다 이득이거든요, 사실. 근데 왜 이렇게 좀 엄격하게 BMI 30, 27 이렇게 좀 복잡하게 해놨냐? 부작용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봤는데 이게 메스꺼움. 왜냐하면 이게 위가 잘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체했을 때 병원에 가면 맥소롱이라는 주사를 놔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약국에서 옛날에 맥소롱이라는 약을 팔았는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메토클로프로마이드라는 약을 주는데 그게 위를 막 움직이를 빠르게 해주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급체 또는 속이 답답할 때 그런 류의 약을 먹으면 시원하게 뚫리는데 이 약은 뭐예요? 위고비는 거꾸로 위를 잘 못 움직이게 하는 약이라 사람에 따라서 메스껍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뭐 변비, 설사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위장관 이상이. 그런 분들은 이게 좀 어렵겠죠. 맞기가. 왜냐면 맞을 때마다 살은 빠져도 막 메스껍고 토할 것 같고 막 이러면 이게 사실 건강이 더 중요한 건데 이런 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식욕감 때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복부가 팽만되는 분들도 있어요. 왜 우리가 배가 빵빵하면 일도 잘 안 되고 살 빼는 것도 중요한데 삶의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면 이런 부작용도 있고 또 피로나 두통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다만 이런 것들은 처음에 나타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마이너한 부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아니 좀 소화가 안 되고 약간 메스꺼운데요.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더 맞아보시고 너무 계속 지속되면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또 용량도 조절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췌장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중이 감소되면서 담낭에 돌이 막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장 기능이 아무래도 탈수가 올 수가 있거든요. 물을 조금 먹게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분 변화, 우울증. 최근에는 고위적자에 대한 기분 변화가 있는 것들도 보고돼 있어서 혹시 위고비를 맞았는데 기분 변화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의사에게 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상선 수질암, 암이에요, 암. 어쩌면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갑상선에 암이 있었는데 잘 모르겠다 무슨 암인지 뭐 그러면 의사에게 고지를 하고 상담을 받은 다음에 투여를 해야 되겠고요. 또 최근에 뭐 췌장에 문제가 있을까 저혈당 때문에 쿵 쓰러진다 이런 것도 보고됐는데 좀 무서운 게 시력 변화 질환이 보고됐어요. 비동맥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 이름 어렵죠. 이게 이제 뇌 작은 혈관들이 이런 위고비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이게 이제 시력이 저하되고 비가역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속되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무섭죠. 다만 현재 이게 완전히 인과관계가 있느냐는 아직 확정되지 않고 이 위고비를 썼던 분 중에서 전에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시야가 나빠지면서 급속하게 시력을 잃는 분들이 몇 차례가 보고되어서 지금 대규모 임상 연구가 진행 중에 있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 좀 불안하잖아요. 눈이란 건 사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이라도 시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빨리 의사에게 보고를 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아마 그러면 먹지 말자고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무섭다 이러는데 사실은 뭐 메스껍거나 설사가 나거나 복부가 팽만하거나 이런 거는 흔히 있는 거라서 조금 양을 좀 오랫동안 좀 유지하다 보면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지속되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거고 또 그 밖에 췌장염이라든지 갑상선 수질암 병력이 있다든지 또 시야 변화 이런 게 있으면 좀 무서우니까 그런 것들은 좀 알고 있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고비 사용할 때 우선 생활 습관 개선을 대체하는 약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위고비가 기적의 약이긴 한데 게임 체인저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1년 이상 쓰게 되면 체중의 15%를 빼게 된다는 건 그러면 다 좋아지거든요. 뭐 이렇게 당뇨도 좋아지고 혈압도 낮아지고 고지혈증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데 이걸 끊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생활 습관 개선이 아니라 그냥 더부룩해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 뇌에 명령을 해서 시상합을 하는데 야 배부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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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암시 이런 걸 주기 때문에 이 마법이 풀리는 순간 다시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음식 좋아하시던 분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시 체중이 증가합니다. 요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마법의 약은 아니다. 게임 체인저인 건 분명한데 의사분들도 많이 이렇게 좋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랑 그다음에 이게 생활 습관을 고치는 약은 아니니까 절대 맹신하면 안 되고 이걸로 모든 게 나의 인생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급하니까 이거 먹으면서 또 당뇨약에 또 살이 좀 빠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먹고 당뇨약도 먹으면 더블로 빠지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왠지 안 될 것 같잖아요. 이게 비슷한 약물을 절대 같이 드셔는 안 된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저의 원픽은 뭐냐? 이 약을 먹기 전에 물론 BMI 27 이상의 분들이 뭐가 좀 심각하다 그럼 당장 의사랑 해보고 또 내가 정말 오랫동안 했는데 이 비만율이 과도하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쓰는 게 원하시는데 그냥 내가 좀 통통하고 이게 몸도 피곤하고 막 밥만 먹으면 잠이 쏟아지고 그런다 그러면 일단은 먹는 양을 조금 줄이자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고 잠 쏟아지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저기 병원에 가서 혈당 체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붙이면서 혈당을 조절하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실 테죠. 귀찮게 또 그러면 밥 먹고 움직이세요. 30분만. 왔다 갔다 하면서 꾸준한 신체 활동을 밥 먹고 나서 하면 안 졸립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관리로 만약에 혹시 이 약을 쓸 거다. 그러면 이 약은 절대로 내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고 이 약을 씀으로써 도움받으면서 함께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완전하게 나를 탈바꿈하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쓰셔야지 모든 걸 약으로 맡기겠다.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 프로그램 보다 보니까 난 약으로 할 거야 그러는데 약이 만능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위고비는 비만 관리 도구이지 다이어트 만능 주사도 아니고요. 미용 목적에 처방받는 약도 절대 아니다. 요 말만 딱 기억해 주세요. 뭐라고요? 비만 관리 도구예요. 그냥 우리 헬스클럽이라는 거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만능 주사라고 생각하고 또 미용 목적으로 쓸 수 있다? 아니에요. 약이에요. 헬스클럽보다는 또 달라요. 이건 그냥 약물인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열광하는 과학적 비만 치료제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고 또 명확한 조건이 필요하고 또 이거 못지않게 생활관리가 필요하다. 멋지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무엇보다도 지속가능,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가능한 방법. 왜냐하면 우리 1, 2년 살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위고비 1년 4개월 맞은 다음에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듯이 우리는 이 몸을 갖고 이 건강하게 오랫동안 즐겁게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좀 순간순간이지만 재밌게 살아야 되잖아요. 지속 가능한 안전한 방법을 꼭 고려해야 된다. 혹시 주변에서 위고비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위고비가 알코올 중독에도 도움이 된다. 네, 그 흡연이나
알코올 중독에도 효과가 있는, 왜냐하면 시상하부에서 사실 여러 가지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의 사이드 이펙트로 이건 이제 경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코올과 흡연도 이걸로 중단되게 해준다 그러는데 사실 모든 사람에게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중독에도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요즘에 이것도 이제 연구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밝혀진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게 뇌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건데 우리가 뇌를 다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뭐 10% 아니 1%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GLP-1이 비만 치료제가 될 것도 처음엔 전혀 몰랐고요. 밝혀지고 있는 게 있고 또 그만큼 또 밝혀지고 있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함께 그때그때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맞고 싶어지는데요, 교수님. 예, 뭐 근데 전혀 맞을 체형은 아닙니다.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비싸요. 비용이 강남이랑 강북이랑 또 다르고 또 여러 지역 따라 다르기 때문에 비싼 데는 60 몇만 원 데도 있고요. 40 몇만 원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럼 한 번 맞고 그 기간이 얼마까지? 아니 근데 그 처음에는 하나를 다 맞는 게 아니라 나눠서 맞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기 비온디 같은 데서. 느린 도파민. 그 다음에 야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인서울대학을 가고 싶어. 그럼 뭘 해야 돼요? 테스토스테론이 나와야 돼요. 이걸 높이려면 아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파민 같은 거? 네, 다시 돌려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보니까 여러분이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셨던 게 세브란스의 안철우 교수님 나오셨을 때 호르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많이들 흥미로워하시고 물론 안철우 선생님이 워낙 재밌게 말씀도 잘하시고 뭐 학식도 높으시고 비유도 너무 찰떡 같은 걸 많이 구사하셔서 재미있었는데 또 여러분이 호르몬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호르몬에 대해서 물론 이제 호르몬 종류가 어떻게 분류하냐에 따라서 뭐 50가지에서 뭐 몇백 가지 뭐 이렇게 크게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유전과 호르몬에 의해 결정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호르몬의 역할에 대해서 뭐 도파민, 세로토닌, 뭐 옥시토신, 코티졸, 아드레날린, 노아드레날린 막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오셨는데 실생활에서 호르몬은 인생 뭐 자체가 호르몬과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크대는데 그러면 그 호르몬이 진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일상에서 그런 거는 아주 정확히는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쉽게 여러분들한테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도서를 좀 참고해서 좀 마침 좀 좋은 책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가장 많이 들어본 게 도파민일 거예요. 아마 도파민에 절여진, 뭐 도파민에 흠뻑 빠진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어느 때 그런 말 쓰나요? 도파민에 뭐 길들여졌다. 도파민에 흠뻑 젖었다. 우리 최용진 교수님이랑 여기 보시면 먹는 욕망 나왔는데 아마 도파민이 가장 뿜뿜 나올 때가 맛있는 음식, 특히 이제 금지된 음식을 앞에 놓고 이걸 먹어야 된다 막 이럴 때 그때 도파민이 막 나옵니다. 흔히 경험하시는 게 맛있는 음식을 딱 봤을 때 와 먹고 싶다 이럴 때 쭉 올라가는 게 도파민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5,000년 전쯤에 제 조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25,000년 전쯤에 성호라는 이제 조상이 살았다고 해봐요. 성호는 어느 날 막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잠에서 깬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허기짐 그리고 뭔가 먹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딱 생각해 보니까 며칠 전에 배고프면 먹어야지 하고 봐뒀던 산딸기가 있는 숲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막 이제 배가 고프니까 막 우가 하면서 막 산딸기를 찾으러 갔어요. 그때 이제 도파민이 쫙 올라갑니다. 이제 도파민이 문제가 한 가지가 이제 도파민이 25,000년 전에 제 조상인 성호가 사과를 딱 먹었잖아요. 그래서 배가 불러요. 그럼 도파민이 쭉 내려갑니다. 충족이 되니까 먹고 하고 이렇게 쭉 내려가면 그 다음에 이제 딱 괜찮은데 그건 아주 이제 건전한 도파민의 효과죠. 근데 문제는 이제 도파민이 꼭 먹는 것만 갖고는 아니고요. 그러면 현대 사회에서 성호는 어떨까요? 일단 제 도파민을 충족시켜주는 거는 유튜브 쇼츠입니다. 보면 어때요? 이거 왜 정찬성이 막 김동현 이번에 첼시가 졌네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근데 이제 도파민이란 게 문제가 나의 단기적인 숏하게 나오는 그런 도파민은 금방 훅 떨어져요.
예를 들면 좀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할게요. 폭식 뭐 이런 걸 하면 금방 도파민이 원래 제 도파민 레벨이 10이라 그러면 도파민이 쫙 올라갔잖아요. 저건 하고 싶다 아니면 재밌어 하는데 그걸 충족시키면 도파민이 딱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또 몸속에서는 왠지 이게 툭 떨어지면 허망함, 뭔가 도파민 숙취. 여러분 술 취하고 나면 다음날 숙취에 시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걸 또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쇼츠 하면 어때요? 1시간 금방 가죠.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막 도파민에 절여지는 거, 뭐 멀티태스킹도 일종의 멀티태스킹 일 말고 게임을 하면서 유튜브 쇼츠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끊임없이 막 동시에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도파민 레벨이 짧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도파민 채우려고 떨어졌다, 도파민 떨어졌다 막 이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건전한 도파민이 나오면 어떨까? 예를 들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러려면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밤에 도서관에서 나올 때 느낀 느낌이 허무하다, 도파민 쭉 떨어졌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도파민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런 단기적인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도파민은 말 그대로 도파민 욕망, 도파민 샤워, 도파민 숙취 굉장히 나쁘게 부르는 특히 마약으로 대표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를 강렬하게 우리를 뭔가로 이끄는 또 뭔가 우리를 내재적으로 굉장히 즐겁게 하는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을 쌓이게 하는 거. 그래서 그러면 나는 고등학교도 지났는데 나 운동선수 안 될 건데 건전한 도파민 뭐 없냐? 많죠. 운동 또는 수영 525m 레인을 한 30분 동안 슬슬슬 한 다음에 뭔가 내가 했다는 그 어떤 뿌듯한 마음 그리고 독서 저희 채널이 독서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독서는 어때요? 다 읽고 나서 여러분 도파민 그 샤워에 흠뻑 젖었는데 후회한다라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럴 리가요.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읽은 다음에 뭔가 뿌듯함, 뭔가 만족감,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런 거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 이런 도파민은 사실은 슉 하고 훅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를 쭉 올라가고 또 좀 더 고양시키고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상태를 호전시키는 그런 도파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물어보시면 그냥 내 자신을 그런 거에 한번 좀 길들이게 좀 느린 도파민 그리고 우리를 좀 더 오랫동안 뿌듯하게 하는 도파민 효과에 조금 더 익숙하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렸을 때는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책상 위에 옛날 김영삼 대통령이 장래희망 대통령 이렇게 써놨다고 했잖아요. 정말 대통령이 됐잖아요. 뭐 그렇게까지야 뭐 할 필요는 없겠지만 각자 꿈이 있을 거예요. 비전. 저는 나이 40세 넘어서 비전이 없는데 왜 없어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과 어떤 걸 이루고 싶다. 그게 꼭 뭐 강변 아파트 뭐 이런 거 아니래도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비전을 마음속에 또는 비전 보드라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앞에다 써놓고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하면 좋을까? 그리고 예를 들면 저축 그런 것도 저축의 희열을 느끼신 분도 많아요. 저축하고 나서 뭔가 적금을 탔을 때 근데 막 어때요? 우리는 도파민에 절여졌으니까 오늘 돈 넣었는데 바로 막 5% 아싸 이러면서 팔고 다음날 막 10% 떨어지면 슬퍼 막 이러고 그런 도파민이 아닌 나의 오래된 비전 꼭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런 것들을 좀 이루는 게 어떨까? 그래서 도파민만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되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옥시토신 그러면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이거 자궁 수축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건데 자궁 수축할 때도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옥시토신은 되게 어떤 거냐? 만약에 옥시토신이 뭔지 잘 몰라도 양이 적어졌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일단 소통하지 않아요. 인생은 독고다이야. 친구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되고 또 누군가와의 신체 접촉을 안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나 말고 타인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게 확 떨어져요. 그게 우리의 그 현대인의 삶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그 옥시토신이 나와야지 뭔가 내 자신이 어떤 따뜻한 마음이 들고 또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나의 마음이 충족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요. 사람은 혼자 사는 거야. 혼자 살다 혼자 죽는 거야. 이런 말 유튜브 보면 쇼츠에 되게 많이 나오죠. 도파민을 절여주는. 그럼 뭐 니체는 이렇게 얘기했다. 뭐 이게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닐 거고요. 아마도 이제 상처받는 마음을 좀 보호해 주려는 아마 그런 마음일 거고 사실 우리는 주변 사람과 소통하고 신체 접촉을 하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고 이런 거를 할 때 내 자신의 충만감, 만족감이 드는 옥시토신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옥시토신이란 건 사랑의 호르몬이란 말이 맞아요.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잘 지내느냐. 근데 이제 되게 특이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이라고 좋은 대학이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근데 여기에 이제 되게
지금은 아마 못할 실험인데요. 한 400명 정도 되는 분들에게 감기 바이러스를 옮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과 포옹을 하고 스킨십이 있는지를 먼저 조사한 다음에 스킨십이 많고 다른 사람과 소통을 잘하고 포옹, 안아주는 거, 허그 같은 거를 많이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서 바이러스가 실제로 감기를 걸리게 하는지.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다 감기가 걸리는 게 아니에요. 면역력이 강하면 그게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 예상한 대로 포옹 그리고 어떤 따뜻한 마음 그리고 주변과의 소통이 잘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감기 걸리는 거는 굉장히 많이 통계학적으로 유의가 있을 정도로 차이가 났습니다. 옥시토신이 부족한 분들은 병치레도 작고요. 혼자 살면 왜 안 좋은가? 혼자 산다는 자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외롭게 살고 주위에 소통을 안 하면 옥시토신이 낮아져요. 근데 이렇게 외롭고 주변과 신체 접촉이 없고 성관계를 안 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 말에 경청 안 하고 전혀 주변을 끊어버리면 그때 옥시토신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난 혼자 사는데도 잘 살고 그러는데 아마 주위와 소통이 있고 아마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또 주변 친구들과 스킨십도 있을 거고 또 어쩌면 연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몸에 옥시토신이란 거는 우리를 뿌듯하게 하고 충족감을 주고 삶에 만족감을 주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는 호르몬이다. 그러면 이거를 키우려면 어떻게 되냐? 이거를 키우는 거는 본인을 따뜻하고 안온한 기분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리더십, 자기 개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세상에 내가 믿고 이걸 이루어진다 그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오히려 병도 안 걸리고 어떤 성취에 있어서의 유리한 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좀 특이한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와이에는 호포노포노라는 주문이 있대요. 사랑해, 미안해, 용서해줘, 고마워. 불러일으키는 주문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회사에 나가면 정말 싫은 사람 있잖아요. 뭐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주변 일일 수도 있는데 그 얘기할 때 저는 보통 쓰는 스킬이 막 얘기를 들으면 딴 생각합니다. 진지한 눈으로 딴 생각을 하고 되도록이면 상처를 안 입으려고 그러는데 생각해보면 저 사람도 또 옥시토신이 부족하고 어쩌면 또 인생은 호르몬인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서 사랑해, 미안해, 용서해,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옥시토신을 분비를 저하시키지 않고 늘릴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는 세로토닌이에요. 세로토닌, 도파민 비슷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비슷한데 세로토닌은 약간 꾸며서 얘기하면 안정적 지위에 있을 때 나오는 만족감을 일으키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면 안정적 지위면 뭔가요? 하는데 여러분 혹시 정치인이 굉장히 오래 사는 거 아세요? 네. 정치인의 기대 수명이 종교인만큼 길게 산다는 보고가 꽤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로토닌이 나오게 되면 위협받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25,000년 전에 성호가 짝을 만났어요. 해교를 만났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해교가 있으면 옥시토신이 뿜뿜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더더군다나 내가 족장의 리더가 됐어요. 족장이 됐어요. 그럼 어때요? 나는 이제 이 족장의 리더이고 그러니까 옥시토신도 나오겠지만 세로토닌이라는 게 나오면서 안정된 마음, 스트레스가 적어지는 효과를 보이게 돼요. 일상이 즐겁고 왜냐하면 옥시토신도 나왔으니까 거기에다가 나의 마음이 안정됐으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그런 호르몬이 나오니까 호르몬에 의해서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인생이 즐겁겠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게 하려면 그러면 꼭 국회의원이 돼야 되나요? 높은 집의 사장이 돼야 되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55세 이상이 되면 어떤 사회적 지위가 뭐 꼭 사장이 아니고 그러더라도 내가 안정된 생활을 영위했다고 생각하면 그 위치에 왔다 그러면 만족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 전에 20대 전까지 약간 올라가다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20, 30, 40대. 20대 초반까지는 유년 시절은 즐겁잖아요. 그러다 20, 40대 확 만족도가 떨어지고 왜냐하면 사회적 지위가 너무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면 50대가 넘게 되면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더라도 사회에서의 포지션이 만족할 수도 있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높이 안 올라가도 그때는 세로토닌이 좀 분비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부모님이 안정되게 나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게 좀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높았다가 낮았다가 노년이 되면서 쭉 올라가는 행복이라는 게 그게 세로토닌과 관련이 있는 건데 근데 요즘에는 10대 때도 이렇게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때만 하더라도 라떼는 10대 때는 낫다가 이제 대학이 10대 입시가 되면 이제 내 지위가 불안정하잖아요. 내가 어느 대학 갈지도 모르고 대학을 못 갈 수도 있고 막 이런 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때는 세로토닌이 당연히 낮죠. 그리고 뭐 대학교 가면 행복일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또 취직 뭐 또 30대 잘리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직업을 꼭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이 있으니까 행복감이 확 낮아 40대까지 막. 그러다 50대, 60대 가면 이제는 고착화됐고 내가 이 정도면 어떤 지위든 이렇게 되는 건데 왜 10대 때 요즘 낮아질까요? 현대사회에선. 퀴즈. 예, 소셜 미디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SNS. SNS를 보면 어때요? 다른 사람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특히 왜 그러면 10대가 그러냐? 20, 30, 40대도 소셜 미디어 보는데 뇌는 언제까지 큰다고요? 24살. 내가 지위가 낮아서 막 힘들어 이럴 때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건 전전두엽이에요. 전전두엽이 아니야 저건 허상이야. 나는 또 부모님이 계시고 따뜻하게 집이 있고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24살 전까지는 전전두엽의 발달이 위성숙하기 때문에 10대 때 그리고 20대 초반에 다른 애들은 다 행복하고 부잣집 아이들인데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한 거야? 우리 엄마는 왜 이래? 우리 아빠는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이런 게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이랑 좀 다르다. 여기에 중요한 게 뭐다?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은 그러면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세로토닌은 사실 전염성이 있습니다. 전염성이 있다고 그러면 다들 잠깐만 그게 무슨 바이러스예요? 세균이에요? 그러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하면 그러면 뭐가 올라간다고 그랬죠? 옥시토신도 올라가요. 근데 내가 따뜻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경청해주고 그러면 어때요? 그 경청을 받은 사람 그리고 따뜻함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내가 안정된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로토닌이 올라갑니다. 그럼 그 사람도 역시 다른 사람에게 어때요? 내가 만족하면 부잣집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부잣집 곳간에서 아무래도 안정적이고 세로토닌이 높으면 전염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로토닌 직접 주는 건 아닌데 그러면 그냥 나 세로토닌 혼자 높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일단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그럼 세로토닌이 올라갑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수면 딱 나오면 또 나올 거야 당연히. 운동입니다. 그리고 햇빛쬐기예요. 햇빛을 쬐면 비타민 D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세로토닌도 올라가고요. 여러분 만족스럽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싶잖아요. 울컥하는 나날보단.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하겠다. 25,000년의 성호는 맛있는 산딸기를 먹고 맛있는 사과를 먹고 도파민을 충족시킨 다음에 더 몸이 튼튼하기 위해서 막 운동을 하고 힘을 키웠더니 도파민이 쭉 올라갔고 또 아름다운 여성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그와 스킨십과 또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옥시토신이 올라가고 그럼으로써 안정된 지위를 얻어서 세로토닌을 갖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살면 천국에서만 살면 좋을까요? 불행할 거예요. 그냥 늘 똑같으면 불행하잖아요. 뭘 해야 되냐? 스트레스가 가끔씩 있어야 돼요. 스트레스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쁘죠. 나쁜데 어떤 스트레스가 나쁘냐면 만성 스트레스가 나쁜 거고요. 스트레스는 우선 코티졸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딱 깨기 직전에 이제 몸에서 아는 거야. 생수체 시계가 잠깐만 성호는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샤워도 해야 되고 아침에 또 일찍 또 가야지 부검도 하고 막 이러면 일단 부신해서 코르티졸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코르티졸은 뭐냐? 일단 코티졸의 첫 번째 역할은 혈관 내에 포도당을 쫙 나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슐린과 반대죠. 인슐린은 간, 근육 뭐 이런 데다가 지방 이런 데다가 당이 있는 거를 쭉 집어넣는 거잖아요. 근데 왜 코티졸은 나오게 하느냐? 나쁜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힘차게 일어나서 샤워도 하고 칫솔질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혈관 내에 그 에너지인 포도당을 간에 있던 거 뭐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깨어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증도 줄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티졸 스테로이드예요. 아토피 같은 거 심할 때 이제 단기적으로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해 주잖아요. 그러면 염증이 가라앉잖아요. 그렇듯이 항염증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티졸이 나오게 되고요. 또 아드레날린이 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드레날린은 뭐냐? 아드레날린은 우리 몸에서 호흡을 깊게 할 수 있고 근육에 산소를 많이 보내게 되고 깨어나서 이제 그동안 숨을 깔짝깔짝 하던 걸 기도를 열어 젖혀갖고 하고 이제 우리가 하고 숨을 쉬지 않지만 많이 쉴 수 있게 해갖고 어떻게 되냐? 산소를 막 공급하게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스트레스라는 게 우리를 깨우게 되고 어때요? 뭔가를 하게 하는 아까 저건 하고 싶어 이게 도파민이잖아요. 이건 해야 돼
하면서 우리 몸을 일으키는 거는 스트레스 호르몬, 즉 코티졸, 아드레날린, 노아드레날린 이 세 가지인 거야. 여러분, 좀 스트레스 호르몬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러는데 단기적으로는 좋은 거야. 근데 지속적으로 만성 스트레스에 있다. 그러면 이런 거야. 우리 몸에는 꽃밭이 있어서 아까 얘기한 도파민이라는 예쁜 꽃도 자라고 또 세로토닌이라는 예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꽃도 자라고 또 우리를 사랑으로 하는 수소나 옥시토신도 자라는데 코티졸도 좋은데 근데 이 만성 스트레스는 폭우예요. 우리 마음속의 정원을 다 쓸어버리는 거야. 만성 스트레스가 있으면 도파민 체계가 깨지고 옥시토신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코티졸도 엉망이 되고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우리 몸이 항상 혈당이 높아지고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쌓인 분들은 혈당 나면 당뇨가 아니라도 당이 확 올라가 있어요. 늘. 그래서 마음 편하게 이제 이 만성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게 당뇨 치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수면을 제대로 못 자니까 어때요? 멜라토닌도 완전히 깨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깨져요. 결국은 만성 스트레스는 굉장히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엔돌핀 얘기를 해야 돼요. 엔돌핀의 그 어원이 엔도지니어스, 내부적이라는 뜻과 매트리스에서 여러분 그 흑인 남성분 있잖아요. 모피어스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그 모피어스가 아마 그리스 신화의 꿈의 신입니다. 여러분 몰핀 아시죠? 몰핀 주사, 마약 주사. 이게 원래 모피우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엔돌핀은 몸속에서 새로 생기는 몰핀, 모피어스, 꿈. 쉽게 말하면 내부적으로 생기는 마약은 되게 나쁜 거지만 내부적으로 생기는 모르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 나오느냐? 간단한 거 있어요. 여러분 맨발로 집에서 막 걷다가 하고 문지방에 아니면 식탁 그 옆에 으악 아플 때 있죠. 앉는데 어때요? 좀 있으면 나아져요. 왜 그럴까요? 몸에서 엔돌핀이 쫙 나오는 거야. 왜? 우리 주인이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보통 언제 나오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쫙 고통이 있을 때 쫙 나오는데 그러면 평소에도 나오면 뭐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즐겁고 그게 옛날에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텔레비전에 제가 어렸을 때 막 엔돌핀 박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처방이 맞아요. 엔돌핀을 많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웃고 미소 짓는 거야. 무슨 리더십 강사 이런 분들이 자 우리 다 함께 웃어볼까요? 하하하하 웃으면서 어떤 분은 뭐야 이게 막 이러면서 막 웃고 그러는데 실제로 억지로라도 웃고 미소 지으면 엔돌핀이 나옵니다. 그런 논문도 되게 많고요.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초콜릿 같은 거 먹으면 엔돌핀이 올라가요. 대신 혈당도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적절할 때 가끔씩 우리가 초콜릿 먹으면 기분이 싹 좋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혈당이 올라와서 충족이 되는 것도 있는데 또 하나가 엔돌핀이 실제로 나옵니다. 또 언제 엔돌핀이 나오냐? 고통 끝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언제 일상에서 여자들이 엔돌핀을 막 나오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 떡볶이. 매운 음식을 먹으면 요즘 점점 매워지죠. 근데 그게 아마 우리 한국 사회가 엔돌핀이 없이는 엔돌핀이 있어야지 매운 음식을 먹고 엔돌핀이 나와야지 자, 또 버티자. 고통 끝에 엔돌핀으로 자, 마약 한 대 맞고 내재적 마약을 한 대 맞고 또 일합시다.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엔돌핀이 우리 생활에서 언제 나오느냐? 즐겁게 웃고 친구들과 떠들고 그다음 어때요? 춤추고 이러면 올라가요. 술은요? 물어보면 술은 아닙니다. 술은 전전두엽과 뇌 전체를 저하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엔돌핀과 무관하고요. 웃고 미소 짓고 춤추는 거가 엔돌핀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건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요즘에 테토남, 에겐남 이게 대인기라고 제가 어디서 봤는데 테토남은 테스토스테론인데요. 에겐남은 에스트로겐이겠죠. 근데 그러면 테스토스테론은 뭐냐? 여러분 다 테스토스테론 그러면 공격적인 거 아니야? 남자들 마초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모르시는데 여자분들도 다 나와요. 근데 그 비율에 있어서 테스토스테론이 상대적으로 남자가 확 많이 나오니까 이제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테스토스테론은 언제 나오냐? 세로토닌과 형제예요.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을 때 테스토스테론이 확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자분들은 공부를 잘하게 시키려면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애가 공부를 시켜야 되고 남자애들 중에서 가끔 갑자기 고등학교 때 그 전까지는 약간 놀다가 정신 차려갖고 갑자기 확 자라는 애 있다. 이런 얘기 아마 속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속설이죠. 속설이긴 한데 그게 아주 속설은 아닌 게 저희 아이도 약간 그랬고요. 이게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확 나올 때가 언제예요? 사춘기. 이게 지위를 높이고 싶은 호르몬과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고대 2만 5천 년 전에 성호는 어땠을까요? 네, 나는 부족장의 밑이야. 근데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아내 해교와 만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좀 더 강해지고 내가 좀 더 뭔가 잘해야 되잖아요.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인 거야. 뭐 작은 거라도 나한테 내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그걸 하고 나면 어때요? 짜릿하죠. 히딩크 딱 손 얻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건 잘 알려져 있는 건데 좀 더 이런 성취지향적 이런 호르몬을 좀 높이고 싶다, 테토남이 되고 싶다, 락을 들어도 좋습니다. 헬스클럽 갔는데 발라드가 나오면 운동하다가 약간 느려져요. 근데 오빠 나만 바라봐 이러면 막 갑자기 막 남자들이 막 뜁니다. 이게 음악에 의해서 테스토스테론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뭔가 나의 이런 것들 남자들이 막 거울 보고 막 이러잖아요. 막 이러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그게 이제 자신감을 치각화하는 거예요. 이게 남자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남자에게서는 테스토스테론이 뭐예요? 자신감 넘치는 남자가 좋아요. 여성분들이 그냥 이렇게 샤이한 남자가 좋아요. 물론 샤이한 남자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되게 조금 더 자신감 있고 남자다웠다란 말이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테스토스테론이 뿜뿜한 남자들을 보통 여성들이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신분을 위계를 올라가는 호르몬이 뭐라고요? 테스토스테론이에요. 그렇다면 2만 5천 년 전에 해교나 태희나 지연이도 테스토스테론이 뿜뿜되는 성호가 좋지 그것보다 훨씬 막 샤이한 성호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분들도 여자분들도 모두 똑같아요. 결론적으로 인생은 호르몬이냐? 맞습니다. 인생은 호르몬이고 이 호르몬의 것들을 하는 걸 공통적으로 추구하면 뭐예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어떻게 돼요? 잠을 잘 자고 그 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독서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대라는 좋은 사람 그 좋은 사람은 결국 이 호르몬을 잘 조절하고 호르몬의 역할을 잘 인정하면서 그것들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 호르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걸 듣고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책 얘기를 많이 하면 좀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만 또 책이 읽고 좀 더 깊은 걸 얻고 싶다 그러면 호르몬에 대한 책 중 제가 최근에 읽었던 게 인생은 호르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좀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중에서도 학습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뭘 올려야 될까요? 느린 도파민. 그 다음에 야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인서울대학을 가고 싶어. 그럼 뭘 해야 돼요? 테스토스테론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도파민과 테스토스테론 이걸 높이려면 아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파민 같은 거 다시 돌려보시면 됩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나의 호르몬 처방 어떻게 할 건가를 잘 들어보시고 조금 더 퍼더 스터디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인생은 호르몬이다 라는 책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